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14화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다. 사화래. 화? 우리 맨날 회라고 했잖아요. 아, 화라고 하면 옛날 사람인 거야? 옛날 요즘에- 사람이에요. 요즘 에피소드 1000 보스. Previously on 아날라. 그렇지. 그래. 세무진 언제 죽냐? 아, 진짜. 다시 해요.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냥 해요? 소개도 하기 전에 왜 말을 하고 지랄이야. 박 박사님 맨날 저러셔. 자, 여러분, 홍 작가가 강연도 바쁘고 제가 뭘 좀 준비를 시켰습니다. 준비를 시켰던 옛날에는 방송도 하면서 밤을 새서 하는 열의가 있더니 준비를 시켰으면 시간이 필요하다. 건방을 떨기는. 시간 방져졌어. 그래서 그냥 준비하라고 내가 보냈다.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거 농담인 줄 아실 건데 진짜예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김장을 하신 거군요. 준비하십시오. 겨울은 멀었지만 김장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작가님 뭔가 재밌는 거를 지금 연구 중이시고 네. 우리 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 옆에 시호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시호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강원도요. 그 영서요, 영동이요? 그게 영동이요. 뭐야? 강릉 그 태백산맥 넘어서는 영동이고 태백산맥 그 안쪽으로 영동으로 영서. 갔습니다. 영서. 영동이 좀 더 하고가 시원했죠. 높아서 바다를 보고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보이는 데는 영동 지방. 네, 발도 한번 담그지 네. 아니하고. 네. 영서 지방은 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팬 현상 때문에 그렇죠. 더 더워요. 맞습니다. 뭐 특이점 뭐 이런 거 재밌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술만 먹다 왔습니다. 뭐 평범한 점심 먹으면서 반주. 시호님의 평범한 휴가 1이네요. 네. 하던 대로 하다 네. 왔습니다. 시호시 시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보면서 술 먹나. 여기서 술 먹나 뭐 이런 차이 정도. 시옷한 휴가. 네. 그렇죠. 시호시 시호했는데 문제라도 뭐 이런. 없죠. 저와 박 박사는 저번 주에 네. 공연을 다녀왔죠. 아 맞아요. 재즈 공연 다녀오셨죠. 네. 가마시 워싱턴. 이야, 진짜 지렸습니다. 바지 갈아입으셨어요? 진짜로 지린다는 표현은 요실금 아니에요 그거? 너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곁땀이 폭발해가지고 아. 지렸습니다. 곁땀으로. 네, 겨드랑이로 지렸습니다. 아, 갑자기 네. 말이 안 나오네. 요실금이라니. 전립선염 검사나 받으러 가봐야겠다. 이게 뭔가 싶다. 근데 그게 진짜 네. 죽였던 이유가 음. 드러머가 둘이었어요. 음. 드럼 세트가 둘인데. 오. 그렇게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드럼 두 명. 많이 하죠. 어. 근데 이제 그 드물지. 왜냐면 드럼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이 크다 보니까. 어. 그 드럼이- 좁은 공연장에 음. 드러머 아주 훌륭한 드러머 두 사람이 치니까 박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스테레오를 울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박력 때문에 원래 그 음악엔 이런 게 있거든요. 리듬 다이 이런 말 참 리듬 다이라 그래요. 리듬 다이가 잘하면 그러니까 드럼 베이스가 잘하면 없던 흥도 나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근데 이게 박력이 그렇게 세니까 그 타악기가 사람을 울리는 게 있어요. 비팅을 거기에 막 시키는 게 있어. 그 드러머 두 분이 한 분은 흑인이었는데 굉장히 쿨한 타입, 냉정한 타입의 드러머고 별로 반응도 안 하고 리액션도 안 하고 시크한 타입이고 멋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약간 이탈리아계 같았죠. 라틴계. 약간 그런 히피 뭐 약간 예, 그런, 히피 느낌이 나는 라틴계로 보이는 그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멋있다 그것도. 그 두 분의 조합. 아. 거기 우리가 베이스 보고 놀라지 아, 베이스 약간 형님이 불과 얼음의 노래 이런 느낌인데 두 예, 분이. 그리고 그 베이스 형님이 그 업라이트 베이스 그 콘트라베이스를 치는데 일단 손이 엄청 커요. 그리고 딱 봐도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힘이 정말 좋구나가 느껴져. 근데 어떻게 저 반할 것 같아요. 이미 묘사로만 들어도 팔뚝이 이만한 저 그 반할 느낌. 것 같아요. 그 형님이 나 사랑 빠진 것 같아. 이름 기억나. 모즐리. 아 맞아. 모즐리 씨, 미스터 모즐리. 아니 그분이 그 베이스를 떡줌으로 치다가 정말 그 업라이트 베이스가 이렇게 되게 크니까 자꾸 수위에 오가는 말이 예. 자꾸 나와서 안 돼. 아, 떡줌으로 듯이 좀 그랬군요. 어쨌든 아니 제가 나올 것 네. 같아서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아, 네. 이게 치다가 이제 솔로 비슷한 걸 했었죠. 그죠? 그분 이제 재즈 밴드는 돌아가면 솔로를 한 번씩 하는데 그분이 솔로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아이 모즐리 이러더니 노래를 시작하는데 어머. 노래가 어머. 노래를 잘해. 어떡해.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거야 노래를. 미스터 모슐리. 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가 또 가끔 이게 좀 인종차별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흑인은 좋은 뮤지션이야. 흑인 말고 음악하는 건 약간 그런 것 같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동양인은 그럼 뭐지 했더니 동양인은 모르겠고 한국인은 좋은 관객인 것 같아. 그건 맞다. 그래서 그 모즐리 씨가
난 노래를 좀 잘해. 오, 그래서 세상에나. 베이스를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진짜 난 베이스신데 무슨 지미 핸드릭스인 줄 알았어. 세상에. 아니, 보통 일렉 베이스를 그렇게 치는데 그런 그냥 베이스를. 컨트라 베이스를 어. 막 이렇게 하더니만 나중에 막 흥이 절정에 올랐잖아요. 그랬더니만 활을 꺼내더니 활로 쭉 너무 의외의 포지션으로 흥을 돋구니까 나 또 19금 또 할 뻔했어. 네. 그렇구나. 그러더니만은 세상에나. 나중에는 그 힙합 그 아티스트들 네. 하듯이 이거 푸처 핸즈업 해가지고 하는 그걸 유도를 하면서 노래를 막 하면서 이제 그 노래 끝을 내는 거예요. 근데 딱 끝나는 순간에 이제 흥이 이미 이제 하이 모두가 하이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게다가 그날 메인 호스트인 카마시 워싱턴의 네. 스타일이 막 그런 그 비트에서 마지막 솔로가 거의 마지막 빠라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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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뭐 이런 거거든. 망가져버려 이런 예, 예. 느낌이거든. 근데 그런 박력을 눈앞에서 들으니까 망가지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우리나라 관객이 우리나라는 마약이 불법 아닙니까? 네. 아, 물론 어느 나라 불법이죠. 아니 불법이 아닌 나라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약도 안 먹고 이 정도까지의 국가가 이런-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좋았습니다. 예. 미스터 그분은- 모즐리 저 사랑에 빠진 것 같네요. 요즘 재즈 아티스트들이 이제 저도 음악을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정돈된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 좀 이제 끝까지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좋다. 그래서 사실은 재즈 공연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락 밴드 공연 보고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네. 그 저기 6, 70년대 우드스탁 갔을 때 그 왜 옛날 저기 가보셨어요? 저희 전생에 아마 갔을 아. 거예요. 내가 그때 한번 갔다 왔거든. 네. 아 그러셨구나. 배고팠다 그때. 요식금 없을 때. 아침 9시에 갑자기 자고 배고팠지. 있는데 어. 지미 앤디스 이놈이 차가워서 기타를 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옛날 락 밴드의 이제 초창기 원형이 이제 소울 R&B 밴드에서 네. 온 거다 보니까 그 R&B 형들 되게 락킹하거든. 음. 그 느낌이 확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너무 네, 신나해. 진짜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 그래서 그 솔로의 그 정말 이 망가져버렸 이 솔로가 이렇게 큰 음악이 저에게 날 파괴해버렸어. 어. 그래서 이런 음악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리 없잖아. 아이 그만해야겠다. 어쨌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한 주 쉬게 되었다.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잠시 광고 모드로 가서 음, 호텔스닷컴과 네. 국내 최고 조건의 뭐죠? 할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안 하려다 하려니까 힘드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남얘기몰에 티스템이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팔았으면 머리가 난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고백을 안 하는지 난 알았어. 왜요? 자기만 나고 싶은 거야. 아, 너무 이기적이야 탈모인들은. 진짜. 자기만 나는 거야. 그리고 빠진 사람들 놀리려고. 홍 작가 지금 조용히 있는 거 봐. 맞아. 세상에. 홍 작가 우리 회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탈모 기믹을 집어넣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자꾸 걸 자기 발모인이라 그러잖아. 요즘은 탈모인의 정체성보단 저기 있잖아. 교주. 한화인. 하나인 내지 한화인의 교주. 정체성이 더 강해. 맞아. 탈모 약간 그런 거 없어. 아니 이해합니다. 이제 소수자가 되고 싶지 않은. 이게 다 티스템 때문이다. 그렇네. 그렇네. 티스템을 써보신 분들은 꾸준히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간만에 원래 잘 안 하는데 티스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티스템 정말 좋습니다. 이제 한번 사서 쓰실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뤘다간 걷잡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아날람 유튜브도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박 박사님 모셨으니까 당연히 박 박사 데리고 할 얘기가 얘 데리고 할 얘기가 이제 연예인 얘기인데 박사님 모시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마침 이게 좀 오늘은 좀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박 박사가 원래 하려던 얘기도 있고 마침 박 박사에게 걸맞는 사연이 왔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왜 이분은 사실 저 이 대표님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굳이 박 박사까지 왜 끌고 왔느냐. 그건 이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합니다. 네. 자,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덕질 관련 고민이라 이 대표님께 해결책을 듣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박 박사에게 토스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대표님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방송을 탔습니다. 지금. 네. 저는 아날람 애청자 20대 여자 덕후입니다. 저와 친구는 작년에 프로듀스 2시즌을 보고
덕통사고를 거하게 당해 오프까지 뛰는 진성 덕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 공방 간다는 거죠. 오프까지 뭐 뛰는 진성 덕후를 설명해 주시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오프는 덕후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는 이제 공방 콘서트, 공방이라는 공방? 공개 방송. 예전에 자, 여러분 좀 줄임말 좀 자제해 주세요. 죄송해요. 박 박사님이 전에 공방 갔다 오셨다 그래갖고 예. 저는 그때 여기서 뭐 배우시나 했단 말이에요. 아, 공방 진짜로. 가죽공예. 정말 어디서 뭐 배우시는구나 그렇죠. 했는데 그렇습니다. 공개 방송. 네, 네. 공개 방송, 콘서트, 뭐 사인회, 팬 사인회, 그리고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출퇴근도 있고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사생에 가까운 짓도 하시죠. 집 앞에 뭐 예, 숙소 오픈은 앞에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목욕탕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예, 뭐라고요? 옛날에 무슨 동방신기 이런 분들 옷장에 들어가 있고 이런 일들이 TV 있긴 틀고 했죠. 잠들면 TV 꺼주고. 어떻게 아니 이거 이현우 씨가 그렇게 10년을 당했다 그랬어. 전기세 아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 있을 때 그 자기 텔레비전 보고 있더래 거실에서. 오빠 집에 케이블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아, 근데 이제 그런 전설 같은 얘기들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또 사생이고 음. 사생활을 쫓아다니는 팬, 사생팬이라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덕후들이 일단 관심이 생겼잖아. 그러면은 실물을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게 사실은 저기 팬사인회랑 콘서트예요. 공식 행사는. 음. 근데 콘서트는 인기 많은 아이돌의 경우는 티켓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팬사인회는 컷이라고 그러거든요. 몇 장을 사야 이게 너무 높으니까 돈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돈 안 들이고 품을 팔아서 할 수 있는 게 공개 방송인 거예요. 방송국에서는 그건 손만 빠르면 되니까. 뭔가 애틋하다 말. 예, 공개 방송을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와요. 돈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음. 없는 학생들이 공개 방송을 많이 오고 돈 많은 아저씨들은 팬사인회를 가고 아저씨나 아주 돈 없는 아저씨들은요? 예, 돈 없는 아저씨들이요. 돈 없는 아저씨들은 이제 저기 토렌트를 눈물을 삼키면서 소주와 눈물을 삼키면서 토렌트 소주값 모아서 오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덕심이 식지 않고 행복한 덕질 중입니다. 문제는 친구가 덕질하는 그룹이 제가 싫어하는 그룹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다 못생겨서 싫어요.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이거 솔직히 진짜 이해합니다. 저는. 예. 물론 친구에겐 그냥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만 합니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아, 친구는 이미 내 타입이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친구- 네 타입이 아니야? 네. 친구가 덕질하기 전부터 싫어했고 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친구가 저에게 입덕했다고 알렸을 때 입덕은 축하하지만 그 그룹은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모질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저에게 그 그룹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서요. 근데 1년이 넘은 지금도 저에게 그룹 TMI를 남발하며 투머치 인포메이션. 예,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 말을 TMI. 과도한 정보. 예. 이게 TMI, TMT가 이관왕이거든요. TMT는 뭐야? 투머치 토커. 아. 그래서 우리 홍 작가가 이거 이관왕 갖고 있어. 이게 전대웅. DTD도 있잖아. 맞아. 왜? DTD? 다운털 아. 삼관왕이네. 어쨌든 TMI를 남발하며 사진을 보내고 잘생기지 않냐는 등 톡을 보냅니다. 내가 이미 아니라고 못했구나. 내 타입이 아니라고 했지 참.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톡을 씹거나 조금이라도 떨떠름한 반응을 하면 진심으로 삐져서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며칠 전에 폭발해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그룹 관련 톡 그만 보내라고요. 싫다는 나한테 굳이 보내서 거짓으로 좋은 반응 얻는 게 너한테 무슨 의미냐고 했어요. 어우 센데. 이 정도면 뭐 할 얘기 다 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음. 근데 친구가 그걸 받아들여주지 못하시는 것 같죠? 근데 20대에 이 정도 괜찮죠, 그쵸? 세게 말았다는 게 좀 의외네요. 친구의 답은 네가 싫어하는 거 알아서 평소엔 너한테 덕질 얘기 하고 싶어도 참는데 가끔 덕심이 끌어올라 주체를 못할 때 너한테 보낸다. 그럴 때 그냥 호응해주면 안 되냐. 너만 항상 초를 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변에 사실 덕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거지. 네, 그렇죠. 그 마음. 네. 그럴 수는 있다. 그러니 이제 친구가 그나마 같은 네. 다른 그룹을 아주 좋아하더라도 친한 친구니까 원래 또. 대상은 달라도 덕후 마음은 덕후가 알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건 있긴 해요. 근데 네. 이게 덕후의 마음 덕후가 안다는 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예 저 사람은 밀덕이고 나는 뭐 트와이스 덕후야. 완전 장르가 다르잖아. 밀덕 밀리터리 덕후. 밀리터리 덕후. 그러면은 그렇죠. 밀리터리에도 그럴 수 있겠군요라고 동병상련이 들지만 같은 아이돌 덕후인데 뭐 트와이스 덕후인데 뭐 옆에 뭐 블랙핑크 덕후다. 그럼 좀 빈정이 상하거든. 그렇지. 그럼. 그건 이해가 안 돼. 차라리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이렇게라도 네, 가리면 사이가 안 괜찮은데. 겹치거나 그치? 네. 그러니까 아이유 팬이랑 태연 팬이 둘이서는 사이가 좋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아니고 자주고요. 얘기할 친구가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부장님 단톡도 아니고 뭘 강제로 호응을 하라는지 저는 덕심이 뻐렁칠 때 이게 20대 언어인가 봅니다. 네, 뻐렁친다. 뻐렁친다. 네, 음. 뻐렁칠 때 폭발할 오프에서 때. 만난 오프에서 만난 덕매와 덕후 메이트 네. 그죠? 덕친이라고도 합니다. 어. 네, 덕친과 얘기하거나 팬 커뮤니티를 통해 풉니다. 내 아이돌에 대해 잘 모르는 머글은 일반 팬입니다. 네. 일반인.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건 해리포터에서 나왔던 그죠? 얘기죠. 일반인을 얘기합니다. 내 아이돌에 대해 잘 모르는 머글이나 타 팬보다는 같은 팬들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말도 잘 통하고 재밌거든요. 아, 그거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맞아. 네. 보통 그렇지 않나요, 이 대표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덕 초기에 덕통사고를 심하게 당해 제정신이 아닐 때 친구들에게 덕질 얘기 남발하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저러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으면 면을 끊으면 되겠지만 저에겐 인생의 반을 넘게 함께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이 문제 빼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는 친구입니다. 그냥 제가 거짓으로 잘 호응해주면 될 일일까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그룹의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나 외모 찬양 등 제가 알고 싶지 않거나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꺼내는 게 불쾌한 거고 콘서트 티켓팅이나 공방 폼림 이게 뭡니까? 폼림픽이라고요. 네. 이제 공방을 이게 공개 설명이 생각보다 방송을? 긴데 공개 방송을 공개 방송을 신청을 하려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아마 그 폼을 네이버 폼 이런 데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쏴야겠죠. 아, 그러면은 서버 타이밍상 8시부터 시청을 받는다. 그럼 그 서버가 열리잖아. 네. 그럼 8시에 최대한 빨리 보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폼림픽이라고 해요. 아, 빨리 보내. 그래서 공방 폼님이나 음. 굿즈를 살까 말까 하는 고민 같은 건 잘 들어줘요. 친구의 덕질 자체는 응원합니다. 다 쓰고 보니 너무 덕질 용어를 남발했네요. 진짜 이거 많이 남발하셨네. 예. 저는 진성 덕후인지라 이젠 머글의 언어를 쓰질 못합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예. 자, 일단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저기 그 박 박사가 좀 더 뎁스를 가지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네네. 일반론에서 친구들끼리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는 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근데 이게 친구 입장에서 너무 많이 듣거나 듣고 싶지 않은 거라든가 아니 그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라는 네. 느낌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 그런 거를 한번 산소리를 해. 좀 그만 좀 해. 너무 술만 먹으면 맨날 뭐 그 얘기하라고 하면 야 그럼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 내 그런 얘기도 못해? 너 내 친구 맞아라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야. 맞아. 그렇죠. 그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사실 이게 일반론이거든. 이게 음. 덕후로 이제 가서 그렇지. 덕후의 비슷한 마음. 사례는 이게 취한하면은 비슷해요.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알고 싶지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나 자기 힘든 건 알겠어. 힘든 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힘든 있거나. 것도 알겠고 좋은 것도 알겠어. 네, 알겠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징징댄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일종의 티켓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티켓을 발부해 준 거거든. 나한테 좀 해도 되는 거. 뭐 야자 이 새끼 소 새끼 하면서 서로 좀 술 먹고 같이 좀 남자들끼리 이제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바보 짓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한계가 있다고 사람이. 그럼요. 근데 이제 물론 한계가 이렇게 따지면 또 그렇지 뭐 1회입니까 2회입니까 3회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나 어떤 누군가는 이제 무한정 받아줄 수도 있겠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존재는 굉장히 드물죠. 무한정은 아니죠. 그분이 그냥 이렇게 보살이거나 그또 묻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일에. 맞아요. 네, 듣고 잘 흘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고 그 뭐지 잘 참을 수 있고 못 참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왜. 못 참는데 제가 심한 말을 잘 못해서 그냥 듣고 흘려요. 흘릴 수 있는 거 대단하시다. 근데 이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친구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뭐랑 관계가 있냐면 난 약간 이런 게 어릴 때 왜 그 얘기 아십니까? 뭐. 좋은 얘기랍시고 애들한테 교훈 준답시고 했던 얘기 중에 아버지가 왜 시체 들고 가서 네 친구는 다 그렇다 하면서 내 친구 봐라 했더니 친구가 내 뭐 숨겨주고 이렇게 재워줬다 이러잖아. 사실 시체가 아닌 걸 가지고 친구를 테스트한 거죠. 그런 우화가 있죠. 근데 친구는 근데 저는 그 우화가 비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가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 노력하는 게 맞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친구지.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즉 내가 뭐냐면 내가 고민이 있는데 얘한테 말을 안 하고 근데 티는 나 내가 좀 뭔가 쿵쾅한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걸 내 스스로 컨트롤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무엇이 그 노력이 눈앞에 보일 때 맞아. 그럴 때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무슨 일이야? 불구하고. 나한테 얘기해봐라고 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얘가 노력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너는 받아줄 수 있는 나의 친구이고 지인이고 뭐 부모님이고 뭐 우리 형제자매잖아. 가까운 사이니까. 가까운 사이잖아 하면서 내가 그런 걸 조차 확인도 안 되는데 다쫓아 풀어버리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사람인데 한두 번 들어주지. 그치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음. 사람들이 있지. 그래도 된다고 있죠. 생각하고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맞아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진짜로 자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자기가 힘든 게 차고 넘치니고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보통은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을 좁히면은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것 또한 그렇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뭐랬어요. 그 이제 좀 덕후 관점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분이 아마 갑자기 목소리가 오퍼졌어. 지금 잠깐만 이거를 하나 먼저 짚어봐요. 네. 그러면은 네. 박 박사님이나 이 대표님 둘 다 덕질하시잖아요. 네. 두 분은 이 사연자와 그 친구분 중에서 어디에 가까워요? 저는 그 눈치 없는 친구분에 가깝죠. 대표님은요? 저는 이 친구분의 사연자분에 네. 가까워요? 네. 왜냐면은 그렇답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 음. 돌아오는 메아리가 별로 없어. 아니, 원래 그치. 덕질이 그런 그때 거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그럼 특히나 자기 왜 처음에는 예를 들어 그죠 이게 덕의 취향이 얕을 때 같이 음악 좋아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좋아. 근데 이게 취향이 갈릴 때 있잖아. 우리 둘이 같이 아이돌 좋아했지만 갑자기 그룹이 나눠져 버렸어. 같은 아이돌이라도. 그런데 그 순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의 요단 강이에요 이미.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고 이제 덕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주변 이 덕후의 마음은 덕후가 안다는 것은 역지사지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탄을 좋아하는데 원어원 팬이면은 사실은 원어원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이제 구력이 오래되신 덕후분들은 그걸 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방탄 팬이면 원어원 팬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대부분은 보통은 우리끼리 하지. 네, 우리끼리 하지 이제 글쓰는 쓰는 분들. 근데 이제 초보시거나 보통 덕질 초보인 분들이 덕후 세계에 이런 게 있어서 막 이렇게 모르는 일본 머글한테 가서 막 이렇게 이 동네에 이렇게 재밌어 머글한테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네. 그 유경험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마치 맞아요. 네. 그 아마 그 친구분이 약간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거 저도 이제 처음 덕질 시작할 때 이제 하드한 덕질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외로워요. 그렇죠. 진짜로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외로운 한 마리 늑대가 되나요? 되게 절절한 외로움이에요 이게. 어.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여덕들 표현으로 이제 앓는다 그래. 뭐 애가 뭐 무대에서 뭘 했는데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이 얘기를 누구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하고 싶은데 주변을 돌아보니 이런 거는 알턱이 없는 우리 엄마 아버지. 친한 친구는 근데 관심 없고. 축구만 보는 내 친구들. 뭐 그렇다고 해서 트와이스 팬, 뭐 러블리즈 팬 이런 데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랑 나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낯설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제가 첫 덕질을 차게 된 게 굿즈를 서로 교환을 하다가 연락처를 이제 굿즈 택배 주고 받으려면은 주소 연락처가 주소 연락처 필요하니까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자를 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주소를 봤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한 자를 더 보냈어요. 저 귀찮으시지 않으시면 이 덕질 얘기 제가 만나서? 좀 가끔 만나서는 아니고 제가 혹시 뭐 이것저것 좀 물어봐도 되겠죠?라고 한 줄 더 보냈어. 근데 이분도 외로웠던 거야. 너무 친절하게 답장이 정말 TMI, TMT로 가득 찬 답장이 온 거야. 이렇게 눈물 이제 없이 들을 수가 없다 이거.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커져서 이제 톡방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말하는 덕친이 이제 생겨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게요. 네. 무슨 느낌 드냐면 왜 바다의 고래 중에서 주파수 내잖아요. 네. 근데 그 주파수 왜 그 수컷 고래가 암컷 고래를 찾기 위해서 주파수를 보내는데 그 주파수가 암컷 고래가 들을 수 없는 왜 영역이라서 네. 영원히 외롭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맞는 사람을 만난 거 아니야. 그렇죠. 암수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프를 뛴다 그랬잖아요. 네. 공방이든 콘서트든 가면은 사람이 많아. 뭐 100명, 작게는 100명, 200명씩 있고 뭐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저기에 내가 아는 사람은 없잖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혼자서 그냥 똑같은 팬인데 왠지 뻘쭘해요. 그죠. 네, 그럼요. 왠지 뻘쭘해. 또 저 그럼요. 사람도 분명히 팬이고 나도 팬인데 뻘쭘해 뭔가. 근데
이제 그런 데를 꿋꿋하게 혼자서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친구가 하나씩 생겨요. 맨날 보는 사람 맨날 또 보니까. 그물이거든. 그러면 눈인사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숫기가 없거나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용기를 내서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데 아마 이 친구분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야.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는 편하게 이거 너무 좋잖아라고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덕친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사실은 뭐라 남이잖아 사실은 그런 정도의 친구도 남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같이 나도 내려놓고 이제 앓고 싶은데 앓는다 그래. 같이 앓고 싶은데 없으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겠지. 덕심이 뻐렁쳐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그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덕구가 이렇게 외로운 거였군요. 되게 외롭습니다. 되게 외로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덕친을 만들어라. 커뮤니티 가서 해라. 나는 그렇게 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을 그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앉혀놓고 제대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 화내지 마시고 사실은 까놓고 네 입장에서 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 기존 그룹 얘기하면 그 팬들끼리 기분이 나쁘시려나? 뭐 옛날 그룹으로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 예, 차라리. 뭐 내가 뭐 잭스키스 팬인데 H.O.T 얘기하지 말아라. 사실 H.O.T 팬들 잭스키스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 사실은 너는 좋지만 나는 잭스키스 싫다. 얘기하지 마. 기분 나쁘다. 너 입장 바꿔 생각해. 내가 너한테 H.O.T 얘기하면 좋아할 거야? 라는 걸 거의 대놓고 얘기를 한번 하시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도 용기를 내 친구들 좀 사귀어봐라 라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하시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도 못 들어줘? 라고 하는데 그분 그 말 TMI를 남발하시는 그분은 지금 역지사지가 안 되는 중인 거거든.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되게끔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따끔한 얘기 포인트가 나 걔네 싫어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같은 덕후 입장이라는 걸 강조한 상태에서 이해를 요구하는 게 더 공감을 이끌어낸 후에 입장 보고 생각을 해봐라. 너도 싫어하는 팀이고 라이벌인 팀은 사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요. 기록을 세우는. 생각해봐. 뭐 잭스키스 100만 장 팔았는데 H.O.T가 90만 장밖에 못 팔았다고 망했다 소리 듣고 이러면 너 기분 나쁘잖아. 나는 그래서 H.O.T 얘기하는 거 자체가 싫어. 너도 그렇지. 라는 식으로 이제 역지사지를 최대한 덕후 마음은 덕후가 안다라는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얘기를 좀 유도를 하시는 쪽이 좋을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너 말고는 저쪽 가서는 나 그런 얘기 못 하겠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라는 얘기밖에 못 해서. 이 친구를 잃고 싶지 않으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뭐 개인사 얘기도 하셨지만은 뭐 얘가 너무 힘든 일이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얘기 이제 친하니까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 이렇게 야박하게 굴 필요가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 두 팀이 아마 짐작컨대 아마 라이벌 팀이라 더 싫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나는 그 부분이 이런 게 있어. 이게 지금 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과 지금 나는 오랜 세월 같이 할 친구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같이 큰 일이 없는 한 내가 내 친구로 지냈으면 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흘리는 게 있잖아요. 난 그게 패턴이 되면 괴로워진다는 거지. 앞으로의 이분 이제 20대잖아. 앞으로 이제 뭐 더 많은 날을 30대, 40대까지 가서 친구가 됐을 때 이런 패턴, 왜 친구나 지인이 어떤 관계 패턴이 규정되면 다시 역전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제 가치관에서는 일단 이제 이분의 상황을 특정했을 때 이제 걸리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 라이벌을 형성하는 팀이어서 아마 얘기가 듣기 싫은 게 아마 있을 거야. 내가 잭스키스 팬이면 H.O.T 얘기 듣기 싫어요. 아예 관련 없는 핑클 얘기를 하면 난 듣고 흘리는 게 됐을 거야. 잭스키스 팬인데 핑클 얘기하면 완전 싫어해. 그렇네. 그치. 예를 잘못 들었네. 그치. SES로 갑시다. 제가 잘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수영 얘기를 했다. 이러면 아마 상관이 없을 거야. 그치. 근데 하필이면 H.O.T 얘기를 하니까 아마 듣기가 더 싫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덕질을 한다는 게 약간 팀에게 좀 자아를 어느 정도 의탁하는 게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들리고 듣기 싫을 거예요. 되게 싫어하는 친척 얘기 듣는 거랑 비슷할 거야 아마.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덕질에서 파생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스스로를 조금 약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사연자께서. 그거는 사실은 인간관계에 비하면 별거 아닌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패턴을 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패턴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전에 나 스스로가 일단 이 토픽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함을 갖추고 있는가부터 돌아보라.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트와이스 팬이라 치면은 요즘 분위기에선 블랙핑크 얘기하면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모르고 앞섰고 어쨌고 더 인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난 되게 싫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친구가 그렇게 블랙핑크 좋아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걔를 싫어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 듣기 싫더라도 그렇죠. 그 부분은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은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간관계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갖다가 싫으면 지적하는 건 맞는데 제 생각은 사람이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아무리 친하고 이런 사이여도 각자가 가진 악덕은 하나씩 있잖아요. 사실 인간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거는 그 악덕을 내가 포용하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람 안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포용하고 갈 수 있나 없나라는 걸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 보기 싫어서 몇 달 안 봐도 결국엔 다시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애였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이거를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두기를 하고 성찰을 해보면 이제 선택지가 좀 더 불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막말로 너 그 팀 얘기해서 나랑 절교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렇죠. 예,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치사해 보이거나 혹은 별거 아닌 일에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 조금 더 이제 너그러질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옆에 없고 만들기 힘들고 나는 너한테 밖에는 가끔 내가 너무 폭발할 때밖에 뭐 얘기하신 것처럼 폭발할 때밖에 안 하는데 너가 못 들어주니라고 했을 때 옛날에 대표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계측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10장만 내가 사진 받는다라든지 내가 그까지는 오케이 할게. 나는 너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사진 10장 내지 TMI 10개 정도까지만 내가 들어주겠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렇게 차라리 선을 긋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반응 안 해주면 삐진다 그랬잖아요. 반응 안 해준다고 삐지지 마라. 얘기는 해도 좋다. 내가 듣고 흘리기까지 계속하면 어떻게 나 못 참을 것 같아. 아 그러면 반응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올려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서로가 생각할 때 선이라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런 종류의 악덕들 아마 그 친구 입장 바꿔서 저 친구 입장에서 이런 덕질 얘기 말고 저 친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악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친구가 나의 무엇을 포용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 보살이시네 진짜. 근데 보살이시네. 예, 저도 싫어도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아 그래 걔가 그런 점은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얘는 좋은 애였어. 나한테 기본적으로 선의를 갖고 있는 애였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거든요. 시간 지나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안 미워도 안 보고 싶잖아요. 아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좀 보긴 하죠. 그게 못 견딜 정도 아니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같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가실 분이라고 하면은 안 참아지면 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 이건 그냥 다른 얘기인데 그 박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박 박사님은 그럼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타입이 사람을 힘든 사람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씩 계속 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계속 그쪽에서 듣기 싫어도 그 사람한테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냥 어찌 그냥 왜 보다 안 보다 이런 식 그런 관계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다 끊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 그렇죠. 박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저요? 저는 선을 넘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냥 안 봐요. 깨끗하게 끊어내요. 근데 얘는 의외로 오래 가요. 제가 이제 리미트가 되게 높네요. 역치가 되게 높으신 분이네요. 네, 잘 참는 편입니다. 세상에. 잘 흘립니다. 박 박사님 제 번호 알든가. 근데 의외로 제가 연락처를 안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데도 연락처 안 물어보고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근데 시호님 연락처는 있는데 이거 TMI죠?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네. 뭐합니까?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이 대표님 말대로 오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사람도 오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거리를 이게 지나치게 친밀하게 들어온 사람들 다 끊어내요. 그러고 대신에 저는 뭐 경조사라든가 그냥 도리를 최대한 지킨다. 사람으로서 도리 이것만 지킨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번병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교님 이런 거. 그런 그게 뭐예요 대체? 침 너무 가깝게 들어오려고. 그렇지. 너무 하시네. 그래서 반응을 안. 저는 그렇게 훅 많이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반응을 안 해요. 반응 안 해? 네,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 갑자기 고민해서 이런다고. 그러면 잠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거랑 이게 합쳐지면서 반응 안 한다는 얘기는 엉덩이를 만지셔도 그렇죠.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당번병의 엉덩이 계속 더듬는 말이 지금 거 되게 아니야? 이상하게 꼬이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네. 아니 이게 결론은 당번병을 엉덩이를 만져도 나는 반응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 오래 가더라.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 본인이 당번병일 때. 혼파망인데 지금 대화가. 대화가 엉켜버렸다. 네.
아니 왜냐면 내가 저기 그 박 박사님을 이 고민에 왜 불렀냐면 네. 원래 이제 사연을 모아서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걸 했냐면 뭐 덕후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분의 고민은 저랑은 약간 로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었어요. 대표님한테 의뢰를 하셨지만 대표님이 아.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컨텐츠가 좋아야 좋아져요. 컨텐츠가 만약에 안 좋아지잖아요. 그 컨텐츠는 외모도 포함되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주로 이제 그 외모를 포함한 어떤 그 완벽한 그 하나만으로는 안 돼. 그 어떤 완성된 형태여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으면 난 돌아서거든. 되게 차갑게 씹거든. 아, 뭐 이런 구린 것 같고 구려 막 춤도 구려 노래도 구려 뭐 이런 거 막. 그래서 여자 아이돌들이요. 충성도 높은 팬들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아 왜냐면은 근데- 그게 팬과 좀 달라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 같은 팬들은 뭐가 있냐면 그 컨텐츠가 좋으니까 이 노래가 정말 좋아서 걔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다음 노래가 좋을지 기대했는데 노래가 별로야. 그럼 걔가 싫어지는 거고 이분의 경우에는 진성 덕후들은 뭐냐면 그 노래가 싫어지는 거와 상관없이 문제 없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마음이 식으면서 뭐가 됐냐면 그런 기분. 그러니까 나도 애정은 있죠. 나도 그렇게 판 덕후 있었어요. 덕후였었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똥탕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게 꼴배기가 싫어지는 얘를 거야. 보고 있는 게. 꼴배기 왜 이런 허접한 옷을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왜 이런 진짜 거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되지도 않는 이거 얼굴 저거 팔자주름 저거 뭐야 저거 얼굴 저거 뭐야 저거 막 이러면서 막 손으로 뭐 집어먹어도 이쁘게만 보였는데 이거 뭐 이제는 여자한테만 단정하게 먹어도 처먹는 걸로 보이는. 이거 미소진이적인 거 아닌데 여자한테만 한 거 아니야. 제가 락 좋아할 때 남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메탈리카 한참 좋을 때 메탈리카 하면 6집인가 7집에서 내가 진짜 성을 내면서 아, 내가 그래요. 여기랑 손절하겠다. 손절 타임. 근데 그대로 진짜 메탈리카 안 듣고 네. 뭐 락 좋아할 때도 그랬고 네. 뭐 재즈 좋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무슨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감상자의 입장이 네. 더 가장 위에 오는 건 거죠. 네. 네, 감상자의 입장이 가장 많은 거고 저는 그거보다는 저도 감상자 입장으로 즐기는 게 훈련이 됐다가 이제 바뀌었죠. 진덕이 되면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네. 동맹이라는 어. 동반자라는 관념이 있는데 그게 내가 사실 그게 좀 약하거든. 그래서 덕후들끼리 음악이 나쁘잖아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레이징. 갖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뭐 이런 거 같잖아, 나쁜 거 같잖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 걸 갖다 나는 무슨 마플 이래서 무슨 소린가 했거든. 마이너스 플로우라고 나쁜 얘기해서 나쁜 분위기 만들지 말라고 그걸 서로 되게 이제 그걸 이제 입막음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팬이 먼저 나쁘다는 얘기하면은 사실은 별 생각 없던 일반인이 듣기에도 그래? 선입견이 생기잖아. 네가 팬인데 네가 듣기도 그러니? 그러면 이런 들을 필요 식의. 없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가 정불만이면 조용히 우리끼리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하는 코디나 컨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얘기하거나 그거를 정리해서 차라리 회사에다 이메일을 보내자. 보내라. 그걸 갖다가 관심도 없는 일반인한테 얘네 후자야 코디가 이런 소리 떠들어서 뭐 하겠냐라는 게 팬들 우리나라에서의 덕후들의 태도인 거야. 야. 되게 전략적이죠. 네. 근데 그게 나 지금 마음이 좀 짜네요. 네. 그 얘기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난 그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걔가 똥탕에서 구른다는 기분이 드니까 내가 너무 더 참을 마음이 수 없는 거지. 참혹해지는 대표님은. 거야 막. 그래서 왠지 여기를 안 봐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이런 덕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그렇죠.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외면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노래 벌써- 별로고 뭐 이렇게 컨셉 별로고 이런 거 얘들은 모르겠어. 얘도 알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응원해 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팬들끼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자의 심미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이제 팬들끼리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못해 하면서 왜 이렇게 예민해 유난이야 이러면서 팬들끼리 엄청 싸워요. 그래서 팬덤이 거대화되면 될수록 팬덤 때문에 지치고 그치, 그 안에서 우울해져서 보는 게 탈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 같이 덕질하자고 모였더니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제 같이 얘기하는 톡방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 얘기하는 게 듣기 싫을 때가 있어. 외웠겠어요. 네, 그리고 그 저분들도 내가 하는 얘기가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외웠겠어. 그냥 안 보는 거야. 어른들이니까 이분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어른들이니까 서로 그 정도는 다 감안하는 거죠. 딱 분위기 보면 이분들 듣기 싫은데 패스하고 계시구나 느껴져요. 그런데 안 나가 그 방에서. 왜냐하면 그 얘기할 때가 또 어디겠어. 그러니까 서로의 악덕을 어느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건 거야. 맞아. 같은 팬끼리 모여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저분들이 볼 때 내가 하는 얘기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한테 눈치 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식으로. 근데 그거를 서로 조심스럽게 매너 지키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서로 스루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네. 예. 팬들이라면 꼭 덕친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만능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게 팬으로 좁혀져서 그런 거지. 네.
인생에서 타인과 접촉하는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꾸려가는 거가 지금 사연자가 말씀하신 거에 어떤 그냥 연장선이에요. 네네. 비슷한 게 되게 많죠. 늘 매번 반복인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얘기했지만 이게 덕질이 아니고 다른 걸로 끼워지는 게 진짜 많아요. 지금은 이게 친구로 시작했지만 음. 나중에 만나면 직장 상사, 음. 혹은 나중에 또 더 나이 들면 직장 후배, 어린 사람한테 하는 것도 또 굉장히 괴로운 게 많아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우리 상급자 입장에서. 그렇죠. 또 이제 어릴 때야 당연히 윗사람이 또 그런 거가 잔소리 있지만 그 어린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 사람대로. 근데 이 관계를 아마 20대 분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이 그 경험을 축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의 역치도 좀 높아질 거고 스루할 수 있는 양의 그 폭도 좀 넓어질 거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딱히 어떤 솔루션이 있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와 역지사지로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의 면역력도 좀 기르시고 또 하나는 박 박사가 말한 대로 이게 이제 메타적인 거죠. 네. 나 스스로를 내가 혹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라이벌 그룹이라서 내가 그 그룹이 또 오히려 다른 그룹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까라는 이런 류의 성찰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무조건 플러스인 관계는 없어요. 그럼요. 네, 플러스인 관계는 없으니까 뭘 감수하고 갈 거고 어떤 게 더 나한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네, 그게 안 견뎌지면 뭐 그 관계 못 가는 건데 당연히 못 가는 건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데 저희한테만 메일로 저희는 발설을 안 하겠으니 네. 친구는 도대체 무슨 그룹을 좋아하시는지 원어원 팬분이신 사연자께서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원어원 좋겠습니다. 팬인 거 어떻게 알아요? 프로듀스 101 2를 아, 이 시즌, 2에서 이 시즌. 그렇게 된 네, 거면은 그러고 그냥 있다 원어원 그때. 팬이 되는 거. 아니 근데 푸듀 보다가 거기 관심이 생겨서 다른 보이그룹에게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죠. 여기 저기 써있어. 작년에 푸듀2를 보고 덕통사고를 거하게 당해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원어원 아니면 뉴이스트 W 네. 그 그쪽일 범위 것이다. 네, 그렇죠. 에서 네. 이거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답니다. 누굽니까? 예상은 됩니다만. 예상은 됩니다. 전 솔직히 우리 예상이 됩니다. 맞는지 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하지만 네. 쓸데없는 다시 메일 또 보내주십시오.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친구분이 누굴 좋아하는지만 우리만 알겠다. 네. 다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박 박사님을 이제 모시면서 오늘 사실 할 얘기는 의외의 질문이자 의외로 저희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인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쟤들은 나는 모르는데 쟤 왜 이렇게 유명해? 특히 요즘 가요 쪽을 보다 보면 그렇죠. 노래를 몰라요. 노래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안돼. 나는 모르는 것 같아. 처음에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 형들처럼 나이가 들어서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노래를 잘 모르나 보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마 요 차이가 옛날과는 좀 다르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요즘 애들 듣는 노래 뭐야 하라고 해도 예를 들어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조용필 좋아한다며 라고 해도 조용필 히트곡 다 알았어요. 그렇죠. 나는 안 좋아하는데 노래가 그 언젠가 이게 뭐야 너 엄마야 이거 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 노래가 뭐냐 그랬어. 되게 약간 괴상한 느낌이었던 네. 거야. 우리 어머니가 듣기에 엄마야 나는 왜 엄마야 노래 왜 엄마야가 나오냐 이거지. 우리 아버지도 이제 옛날에 난 알아 이게 뭔 노래냐? 난 알아요 나올 때 우리 아버지 진짜 이게 뭐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런 우리 아버지조차 난 알아요를 알았단 말이야. 그 노래가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린애들이 저 노래를 좋아한대더라. 서태지가 그래서 유명하구나.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요즘에도 있어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노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남스타일이 그렇게 떴구나. 싸이구나.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택시 타고서 난 되게 웃겼던 게 택시 기사님이 벚꽃 엔딩을 따라 부르면서 이게 뭔 노래 이게 뭐 좋다고 이렇게 틀어대 이러면서 가는 데마다 틀어 이러면서 짜증을 그치? 내시는 거야. 그 벚꽃 연금이니까 라디오에서 네. 엄청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 채널을 돌릴 때마다 틀어. 이러면서. 그치. 네. 그러니까 히트곡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히트곡이란 그런 거고 히트 컨텐츠를 통해서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거죠. 세대를 넘나들어서 일단 알긴 아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즉 그 옛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선우가 바뀌더라도 이미 유명해져 좀 뒤늦게 알았어. 슈퍼스타를 알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큰 뎁스 진입 과정 없이도 야 조용필이 그렇게 요즘에 유명해? 이 유명한 이 노래가 조용필이라는 애가 부른 거야? 라든지. 이제 그걸 아시면 어떡해요. 근데도 대충 뭔지 알아. 눈물의 파티 뭐 안단 말이야. 이 노래가 걔네 노래였어. 이러면. 근데 요즘은 누구를 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몰라요. 누구만 알죠. 대부분 덕후만 아는 것 같아. 어떤 느낌에?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이제 이런 일반인들 어른들 머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히트곡은 없는데
히트 가수만 있는 기분인 거예요. 걔가 누군데? 그럼 이름 많이 들었어. 문 얘기하면 오늘 이제 누구의 얘기를 주로 할 건 방탄소년단인데 네. BTS.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뢰를 한 100개쯤 밟았어요. 아니 어른들은 모른다 이거죠. 네. 어른들은 모른다. BTS를 아시는 어른분들이 이제 많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유명해졌을 때 그 뒤에 나왔던 우리가 빌보드 그 시상식에서부터 불렀던 페이크 러브라든가 그러니까 페이크 뭐 이런 것들 DNA 뭐 DNA 페이크 러브 이런 건 아시는데 그 이전에 한국에서 히트했던 그러니까 그 외국에 가기까지 그 가기 전에 이미 히트해서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히트했단 말이라서 외국에서 불렀는데 우린 그 단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일반인들은 노래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유명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뉴스면에서 사회면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 1위라면 야 대단한 그룹이네. 근데 얘들 뭐 불렀는데? 네, 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빌보드 1위가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닐 텐데 빌보드 1위로 가기 전까지를 아무도 모르는 건 거야. 그죠?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빌보드 거의 1위를 못 갔지만 근접했던 강남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다는 거지. 강남스타일은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의 히트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히트하고 외국에서 유튜브가 반응이 시작하면서 유튜브가 터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한 2달 걸렸죠. 2달 2위까지 가는데 2달 3달. 전형적인 컨텐츠가 터지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아티스트가 소비되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 옛날 마카레나, 람바다, 네. 뭐 무슨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뭐 아소이 댄싱 뭐 이런 수많은 노래들이 전형성이라는 거지. 근데 BTS를 포함해서 이제 어떤 그런 요즘에 등장한 이런 롤 모델들은 조금 처음 보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아냥되시는 분, 그러니까 아이돌 되게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희처럼 이제 아이돌을 좀 진지하게 다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게시판 우리 또 박박사 나오면 항상 밑에 달리는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뭐요? 아이돌 얘기 처하지 말고 빨리 태무진이나 내놔 이런 사람 있어요. 쓸데없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산업공상 마인드 있잖아요. 아이돌은 후지다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가요 중에서도 김광석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예술가가 아니다 이거지. 후진 걸 왜 자꾸 이렇게 몇 회를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지랄이야 라고 하면서 꺼져 진짜. 빨리 이제 그만하고 좀 깊이 있는 역사, 철학, 태무진 이런 거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는 현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뭐 이제 자의적인 기준이니까 중요하지 않더라도 이쪽을 파보면 이제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라든가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되게 K-팝 씬은 안에서 되게 집약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만한 테스트베드가 없는 거야. 이런 뉴 미디어 관련한 새로운 미디어 관련 SNS를 포함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테스트베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아이돌 씬을 통해서 했던 건 이제 한국 사회 어떤 축약판이란 얘기도 좀 포함되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둘러싼 그러니까 뭐랄까 그 미디어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방송국 라디오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요 톱10 네. 뭐 무슨 FM 뭐 무슨 뭐 정오의 희망곡 요즘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이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재편했는데 여기에서 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지금의 세대들이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가고 어떻게 흡수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재편되었는가 지금의 히트곡 21세기 히트곡과 히트 가수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렇죠. 21세기의 히트 콘텐츠가 히트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뭐 이렇게 파급력이 생기는 과정이 네. 분명히 옛날이랑 달라요. 네. 다른데 그 다름을 가장 잘 체현한 팀이 방탄소년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팬이 많다 보니까 네. 말을 되게 조심하게 돼요. 그 자기 검열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난 이게 사실 그게 있는 거예요. 저랑 박 박사가 이제 예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대를 나오고 특히 저희는 이제 영화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얘기와 좋은 얘기를 함께 같이 하는 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뭐 박 박사 좋아하는 영화 감독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있다 하면 그 영화는 야 이거 구리고 이게 뭐 하다가 그럼 구리다라는 거는 합의가 안 되니까 어디가 어떻게 구린데 하면서 영화를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저희가 영화 에피소드 할 때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면서 서로가 합의해요. 그래 인정한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춤은 좀 못 추지만 작곡은 괜찮았고 노래는 누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합의가 되어가면서 우리끼리는 아까 우리 사연에서는 타팀 언급 금지라는 그런 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아이돌 관련 에피소드 할 때 요즘 팬들이 우리 방송 듣다가 많이 하셨던 그 놀라운 반응이 뭐였냐면 타팀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이게 옳지 않다. 그분들이 듣기엔 좀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러블리즈 네. 좋으면 러블리즈 얘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왜 그렇죠. 남의 팀 얘기해서 머리채 잡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팬이 이 발화자가 팬이라고 스스로를 정체하면 그 팀으로. 그런 다 다른 팀을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시비인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게 서로 매너다라고 되는데 사실 우리는 비평을 하는 입장이니까 모든 거를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박 박사 저놈 누구 팬인 것 같은데 왜 팬 아닌 척하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니까 이제 시비가 되는 거예요. 너님은 이미 나무위키에 트와이스 팩이라고 적혀 있어. 아 그래요? 아 맞아 우리 나무위키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되잖아. 이렇게 적어주셔서. 내가 규정이 되잖아. 그럼 나는 트와이스 말고는 다른 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덕질은 그렇게 규정돼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 팀 얘기를 해야 돼. 이단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면서 살얼음판 걷는 기분인 거야. 이단들이시네요. 지금 내가 100개 지를 하면 이미 100개 정도 밟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미 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음. 우리가 BTS의 뭐를 이제 이게 아니라 까겠다 이게 아니고 BTS를 욕하는 것도 둘러싼 아니고. 환경이 뭐가 바뀌었간데 이렇게 도대체 되는 이게 거잖아요. 뭘까라는 얘기를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정확하게 요것만 요약할게요. 요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노래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 내가 꼰대인 거야? 나 그렇게 벌써 나이 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재분들, 네네. 아주머니분들, 나이 드신 분들에 위해서 준비해봤다. 왜 당신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는가? 당신들은 왜 당신들 자녀가 듣고 있는 걸 왜 몰랐나?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배경이 이제 판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 판이 달라진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 박사님한테 드리는 거죠. 네. BTS의 앨범이 곧 나옵니다. 네. 티저가 떴어요. 예, 어젯밤에 떴더라고요. 과연 성공할까요? 네. 이건 100% 확실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얼마나 성공할까요? 굉장히 크게 성공합니다. 다시 빌보드 차트 1위 하나요? 그 차트는 가봐야겠지만 굉장히 성공할 겁니다. 아마 높은 수치를 보여줄 것이고 100만 장 이상 판매량을 올릴 것이고 음원 차트는 당연히 첫날은 당연히 다 1위를 할 것이고. 이거 우리 방송에 나와서 설레발친 사람들은 다 흑역사가 되는데 이게 설레발이 아니고 이거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과학이라고 생각해 네. 나도. 맞아. 근데 이 재밌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박사님이니까요. 네. 투덕이니까. 데이터에 근거해서. 근데 이렇게 확신을 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이 확신을 주는 환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예전이랑 다르. 예를 들어 조용필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조용필의 다음 앨범이 성공할까는 까봐야 한다였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그 탑 아이돌은 다음 앨범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서 예상 가능한 수치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무조건 한다. 이 밑으로는 안 간다라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상으로 존재하는군요. 네,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그 조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충족시키는 이 조건들이 바로 하나하나 까보면 이게 현재 현재 아이돌을 소비하는 이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해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수많은 음반 제작자들이 지금 뭐 음반 100만 장을 팔고 음원 차트 1위를 하려고 그 많은 고민을 하는데 얘네들은 무슨 비법이 있길래 다음 앨범을 모든 내기만 하면 된다고 BTS에 하는지. 관심 좀 있는 모든 팬들한테 물어보면은 미니멈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엄청난 수치들이 나오겠죠. 저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지? 당연한 거거든. 그 당연함이 어디서 오냐? 그 당연함의 요체가 어디냐라는 얘기를 이제 더 하려고 합니다. 네. 뭡니까? 이 당연함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60초 뒤에 얘기하나요? 네. 자, 저희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아이돌 팬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그 팬덤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우리 덕친 있는 그런 분들 얘기도 했지만은 이분들은 당연히 앨범이 나오면 당연히 사요. 음악을 듣고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음원 차트에 음원이 풀리는 첫날 수치가 그런 그 대형 아이돌 팀일수록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음악을 어디서 듣고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왔다 하니까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가 아니지 당연히 해야 돼. 안 믿어도 해야 되는 거지. 그 기대가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내가 되게 싫어하는 그 작곡가의 곡을 이 친구들이 한다라고 해도 일단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소비인 건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하기도 하고. 뭘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팬들이잖아요. 그 팬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고 200만 명이고 뭐 10만 명이 있으면은 그만큼은 당연히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 곡의 완성도 대중적인 히트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장은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장이라는 수치가 메가히트거든요, 이거는. 그죠. 원래 그건 대중의 숫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메가히트의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근데 이미 100만 장을 팔은 거야.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팔았다. 네. 팔게 예정돼 있어. 그럼 운명이야. 그러니까 일반 대중으로서의 100만과 네. 덕후의 100만은 같은 100만인데 그들이 소비한 양태 때문에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수치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팀의 팬분들은 히트곡이 있다 없다 이런 말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수치상으로 분명히 히트예요. 뭐 스트리밍을 1억 번 넘게 한 곡이 있고 뭐 그런 노래들은 뭐 아이유 노래 이런 것들 뭐 반편지 이런 노래 그런 비슷한 수치를 찍고 있고 뭐 앨범이 뭐 몇십만 장 몇백만 장이 팔렸으니까 수치상으로는 명백한 히트곡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노래 아세요? 모릅니다.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몇 명한테 물어보고서 체감 드립하지 말라는 게 전형적인 반박이긴 한데 근데 그렇기는 한데 불타오르는 애는 아시나? 모릅니다. 저 딱 한 곡 압니다. 어떤 거요? 아주 예전 저 피땀 눈물밖에 모릅니다. 아, 피땀 눈물. 그래. 피땀 네. 눈물. 그래. 피땀 눈물 정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정도는 히트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히트곡이라고 하는 거는 툭 건드리면 나오는 흥얼흥얼대는 그런 걸 히트곡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죠? 강남스타일. 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히트곡인데 그 수치의 그 수치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치의 성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혹은 엑소의 노래, 워너원의 노래가 탑백에 오랫동안 차트인이 돼 있어요. 차트인이 돼 있는데 그 차트 아웃이 안 되고 버티는 힘 중에 하나가 분명히 팬들이 스밍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무한 스트리밍을. 그래서 조금 힘이 빠지면 대중들이 안 되니까 쭉 빠져나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차트 아웃이 돼서 잊혀지는 건데 계속 팬들이 밀어 올리고 해서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스트리밍의 숫자가 똑같이 100만 개고 200만 개고 뭐 1000만 개라고 했을 때 혹은 그 앨범에 막 100장, 200장, 300장이라고 했을 때 이 판매되는 성격, 소비되는 성격은 그 이제 피라미드형이잖아요. 보통 그 히트하는 게 그 아주 좋아하는 코어 팬이 있고 그 밑으로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또 이만큼 더 있고 해가지고 이게 피라미드로 네. 쭉 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네. 피라미드가 쭉 넓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는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통이 하나가 팬인 사람 한 뭉치가 딱 있고 팬이 아닌 사람이 중간에 이만큼의 이제 공백 블랭크가 있고 그리고 팬이 아닌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 분리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삼각형에서 중간이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아령같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어. 아예 관심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팬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령같이 예, 세워놓은 아령. 그렇죠. 그래서 팬인 사람과 팬이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와 호감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간극이 되게 커요. 근데 예전에는 팬인 사람이 100만 명이 있으면은 적당한 호감을 가진 사람이 200만 명, 그리고 조금 호감인 사람이 300만 명, 그리고 그냥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이런 식으로 보통 네네. 스타라는 게 형성이 돼서 그래서 그런 거를 대중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대중성이라는 거를 넘어선 팬덤, 그 하드한 팬덤이 몇 명이 있냐가 그 대중성이 갖고 있는 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팬, 코어라고 부를 만한 그 숫자가 압도적이 돼버리니까 대중적으로 히트한 것과 수치상으로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렇죠. 팬 100만 명이 있는 거대 그룹이면 네. 옛날엔 일반 사람이 100만 장 팔아주면 히트인데 네. 팬이 그냥 사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한 장도 안 사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도 수치는 100만 장 팔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비 양상이 그렇게 이미 이제 오랜 시간 검증이 돼서 검증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돌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몰고 가려고 애를 써요. 대중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성보다는 충성도 높은 코어 팬을 만드는 게 더 확실하게 돼. 왜냐하면 대중성이라는 건 까봐야 한단 말이야. 그죠? 살지 안 살지 네, 모르는 살지 않아요. 거잖아요. 하지만 100만 명의 팬이 있잖아. 10만 명의 팬이 있잖아. 10만 명의 소비 그 수요라는 건 확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성 재고도 안 생기고 쓸데없는 그렇네요. 비용도 없으면서 리스크도 없앨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팬을 확보한다라는 건 그만큼의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 팬과 일반인의 차이는 이런 느낌이겠죠. 어떤 아티스트가 있으면 이빨 빠진 디스코그래피를 갖고 계신 분. 난 이 노래가 좋으니까 1집, 4집, 5집 이렇게 갖고 있어. 근데 팬은 1, 2, 3, 4, 5, 6, 7집을 그렇죠. 다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1, 2, 3, 4 그중에 안 좋은 앨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갖고 있지만 안 듣는 앨범도 있고. 근데 진짜 팬들은 그 컬렉션 자체가 중요한 건 거지. 제가 옛날에 네. 재즈를 한참 처음 들을 네. 때
마일즈 데이비스 팬이었던 어떤 형님에게 음악을 네. 좀 배웠었는데 마일즈 데이비스가 이게 판을 되게 많이 냈었어요. 그 형이 마일즈 데이비스 팬이어서 그 판을 다 살려 그랬어요. 되게 많아요. 사면서 자기도 그랬어요. 마일즈 데이비스가 이 중간에 이제 그 기념비적인 역사를 쓰는 앨범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거 다 합쳐도 한 10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나한테 자조적으로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나머지 다 똥판이야. 근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그 기념비적인 앨범을 내기까지 사고 과정이 담겨 있다 이거야. 예. 사고에 편린지 뭘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라든지. 네네네네. 그러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념비적인 앨범이 터지는 거야. 네. 완성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팬이니까 좀 듣기에 나도 좀 힘든데 또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또 하고 팬심이니까 또 다 진짜 갖고 싶대. 팬이네요. 네, 다 모으고 싶대 마일즈 네, 데이비스 그거 되게 팬은. 중요한 부분인 게 그 변화의 과정, 그 음.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야기잖아, 서사.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똥판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과정이고 이걸 함께하는 게 팬질의 일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작이 100만 장 팔렸으면 그 다음 작품 당연히 100만 장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종류의 그 스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실은 되게 한국적인 아이돌 산업이었거든요. 되게 한국적인 아이돌 산업이었는데 근데 그게 방탄소년단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아미라고 불리는 이제 외국에서 사실은 그 강남 스타일이 떴다고 해서 그 싸이의 팬들이 화제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방탄소년단은 아미를 엄청나게 언급을 해요. 방탄소년단을 처음 소개하는 그 무대에서 멘트가 Army is happening이었잖아요. 그 멘트가 되게 상징적이에요. 네. 그래서 팬과 전에 이제 우리가 아이돌 얘기하면서 했지만 팬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서사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 아이돌 이제 최소한 K-팝 아이돌 판에서는 팬이라는 건 그냥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둘러싼 컨텐츠 판만 사주고 그냥 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팬이 같이 만들어가는 서사 자체가 아이돌 컨텐츠의 되게 중요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미가 되고 팬이 된 그분들이 마케팅도 대신해주고 쌍방 채널이 된 그렇죠. 거죠. 컨텐츠도 재생산된 컨텐츠를 통해서 여기저기 퍼트린단 말이에요. 재밌는 컨텐츠들을. 짤도 막 자기들을 만들어서 하고 하니까. 2차 가공한, 네. 2차 생산한 수많은 컨텐츠들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와 SNS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는데 그 소비 양상, 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가 만든 음악이 오롯이 독립된 완결된 어떤 컨텐츠로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비자가 참여를 해서 그게 세계적으로 흥하게 된 요 과정 전체가 방탄소년단이 히트한 덩어리거든요.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이제 1세계의 저런 그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볼 때 되게 신기한 거라. 사실은 그 왜 그런 서브컬처들 네. 그 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서브컬처라고 하는 게 되게 매니악하고 뭐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재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의 서브컬처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씬이 생기고 어둠의 음지에서 그런 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양상들이 메이저 음반 산업 판에서 보인 게 사실은 전례가 있나? 나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되게 메타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컨텐츠 그 자체 있잖아요. 노래 한 곡 부르는 건 노래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노래를 둘러싸서 어떻게 되어서 환경,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거에 대한 배경들,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컨텍스트를 다 함께 즐긴다는 거예요. 좋게 그렇죠. 말하면 즐기는 거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요. 음. 이게 나쁘게 가면 음모론도 되고 네. 좋게 가면은 이제 어떤 그런 서사를 탄생시키는 틀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V앱에 아티스트가 뭐 V앱이 뭔지 잠깐 V앱은 설명해 이제 주셔야죠. 그 주로 우리나라 약간 아이돌들이 1인 방송식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 1인 뭐 방송식을 아프리카나 하는 거. 유튜브처럼 실시간 스트림 방송을 라이브 하는데 채널 같은 라이브 거 채널을 하는 하는데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셀럽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에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 V앱에서 만약에 뭐 멤버가 5인데 둘만 나왔다. 음. 그럼 갑자기 메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둘만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 거기에서 쌓여진 배경 지식들. 저번에 보니 아육대에서 그 둘만 있더라. 이거 뺀 팀 간에 네 분이 있는 거 아니냐, 왕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어떤 메타와 그 서사가 마구마구 부풀려가는데 이건 몰라 어디로 갈지. 뭐 이게 여성 걸그룹 따라 알아서 가는 거니까. 여성 그룹 따라 다르고 남성 그룹 따라 다르고 이게 네거티브에 갈지 포지티브에 갈지도 모르고. 보통 이제 팬들은 그런 걸 갖고선 재밌는 서사를 만들죠. 보통 어떤 멤버끼리 이제 멤버 간의 관계성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 멤버 덕질하는 큰 네. 재미 중에 하나가 관계성을 파는 거다 이래. 예를 들어 우리 3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와 시옷 케미가 난 너무 좋다 하면 그걸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V앱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뭐 아육대에서 찍힌 직캠이라든가를 보면서 둘이 꽁냥대는 걸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시옷 케미 이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라.
라던가 그런 식의 것들을 파요. 그런 게 다 2차 생산되는 컨텐츠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좀 매니악하기도 하고 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파서 어떤 면에서 이해 가는 게 요즘은 그룹에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한 몇 명, 두세 명 내가 좋아하는 애랑 그 옆에 있는 애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게 옵션이 많아질수록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인원 그룹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양상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만 주로 파던 방식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 소비 패턴이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 사건이에요. 이게 이 소비 패턴이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V앱, 유튜브, 뭐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덕질하는 양상들을 발전을 시켜 놓으니까 외국 팬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걸 좋아하면서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아미 is happening이란 말을 한 것처럼 1세계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구미 시장에서 볼 때 이 방탄이란 팀 자체도 놀랍지만 방탄소년단이란 팀과 그들의 팬이 보여주는 것까지가 하나의 퍼포먼스인 거야. 팬덤 문화 자체가 예, 이 팬들이 응원봉을 들고 사실 응원봉 문화도 사실은 우리나라랑 그렇죠. 일본에만 있는데 그 뭐야 뭐 아미바밍이라고 부른 그 엄청나게 팔린대잖아요. 그게 이번에 봤어요? 그거 그 버전업 됐다고 버전업 된 응원봉 티저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빅히트에서 직접 낸 공식 영상이야. 근데 어쨌든 응원봉을 들고 응원 구호를 외치는 이 것까지가 한꺼번에 이 케이팝 아이돌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전체 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뭘 하냐도 하나의 컨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방 특징이 뭐냐면 팬들이 응원하는 소리를 보통 그건 잡음이잖아. 음악 네. 감상에 방해가 되는 잡음이란 말이야. 그 걸러야 돼 사실은 음악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생각하면. 근데 넣어요. 왜 넣냐? 그래야 흥이 나니까. 그 모양새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인 거예요. 그게 그것들의 전 세계적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네. 소리 지르고 하는 그렇죠. 이름 연호하고 이런 게 응원법이 하나의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박진영 씨 재밌는 사람인 게 또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네. 트와이스의 이제 앞으로 이 9월에 나올 불도저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박진영 씨가 만들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박진영 씨가 다음날 곡이 이제 걔네는 음원을 먼저 공개하고 음반을 한 달 정도 있다가 음원은 홍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일본은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다음날 자기 인스타에다가 응원법을 직접 만들어서 올렸어요. 아 본인이? 예. 어디에 어떻게 뭐를 하면 된다는 그런 걸 추임새를 어떻게 넣어라. 근데 왜 그러면 한 멘트가 트와이스와 원스가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한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응원 문화를 포함한 것이 박진영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이게 흥분됐던 거예요. 이 모양새 자체가. 이 노래 부를 때 요렇게 해야지 하는 그게 더 이렇게 팬들의 환성이 하나의 작품에 녹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거까지 내가 만드는. 네네. 그러니까 참 이 사람. 하여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회한 PD가 보기에도 그게 사람을 너무 흥분시키는 무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1세계 산업 종사자들한테 보기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고 놀랐던 거고 그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아미들이 어떻게 얘네들에게 열광하는가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오빠하고 기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확장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럼 이 세계적인 확장을 뭘로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겠어요? 뭐 인터넷이지. 네, 인터넷인 거예요. 유튜브. 그래서 미디어가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발달을 했는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흥한 수많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육성이 되고 뭔가가 이렇게 흥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흥했는데 음악 산업 중에는 방탄소년단인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소비하는 방식들이 SNS와 MCN이라고 부르죠. 1인 미디어 네. 플랫폼을 향해서 히트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옛날 같으면 이제 올드 미디어라고 불리는 TV 라디오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컬렉터가 한 명이 있다는 거죠. 데스크가 있어야 데스크에서 신문에서 이제 게이트 키핑이라고도 네. 하고 뭐 아젠다 세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물밑에서 히트를 했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수치만 놓고 따지면 옛날로 치면 예를 들어 되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 히트작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예. 로컬인데.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메이저에서는 메이저 매체라고 불리는 TV나 저기 뭐 라디오에서는 안 틀어져요. 그렇죠. 그럴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거지 그 컬렉터들이.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해 보니 그 정도 되고 뭘로 환산해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그게 수치로 안 잡혔어요. 음반이 어쨌든 돈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음반을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음원을 듣고 싶어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안 된 나라면 음원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여러 군데에 보급이 돼서
거기에는 다 네트워크망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원을 소비할 때 옛날 같으면 음반 살 돈 10,000원, 20,000원이 없어서 히트가 그 동네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라든가 조회수를 통해서 측정이 되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약간 낮았거나 예를 들어 아세안 지역, 우리 동남아나 네. 저기 아프리카나 뭐 남미 이런 지역이 경제적으로 약간 낙후한 지역이었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도 거기서 왜 흥하지 않았겠어요, 마이클 잭슨이. 그치. 당연히 그쵸. 흥했겠지. 계측이 안 된 거죠. 계측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클 잭슨의 수치는 아마 어마어마했겠지, 지금으로 치환을 시키면. 근데 거기서 히트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이제 로컬하게 소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거는 그 돈이 많이 도는 시장에서는 측정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냥 없는 시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의 취향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백인 중심의 백인 남성 중심의 컨텐츠 과격하게 아니라 사실이죠, 그게. 주도권을 잡은 미디어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게 실제로는 우리 옛날 에디트 피아프 얘기할 때처럼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거고 네. 그 권력이 그래서 이제 그들 기준으로 입맛에 맞는 걸 꼽다가 그래서 주류 백인 스타 엘비스 그러다 이제 흑인의 풀이 너무 세지니까 미국의 주류 세력이 되니까 주류의 편입이 되니까 마이클 잭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마이클 잭슨이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80년대에도 네네. 마이클 잭슨이 흥하던 시절도 100만 장이면 밀리언셀러라 그랬어요. 네, 지금도 골든디스크. 100만 장은 대단한 거예요. 네. 네. 막 엄청난 거예요. 100만 장, 100만 장 플래티넘 막 이렇게 그런 가는 것이 그 김건모 씨의 100만 장이 우습다가 아니라 100만 장이라는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100만 장은 엄청난 히트고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시장 규모와 상관없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되고 시장 규모가 뭐 일본이 우리보다 한 6배 된다고 하는데도 거기서도 100만 장이면 플래티넘 인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지. 그때는 근데 음악으로만 치환하자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해요. 내가 일단 하다못해 워크맨이라도 하나 사야 되잖아. 그렇죠. 돈이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옛날 워크맨 솔직히 엄마 엄청 쫄라지. 그럼요. 간신히 하나 사줄까 말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정말 우리 어릴 때 음악을 정말 저기 이 대표님이나 저나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음악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문세나 김광석의 노래를 소비하는 방법은 어쩌다 한번 라디오에서 틀어질 때를 기다린 것 외에는 맞아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공테이프 사가지고 라디오를 녹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나오기를. 근데 그게 수치가 측정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권력상으로 거기다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듣는 방식들이 구차하다. 지금 기준으로는. 네. 구차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컨텐츠도 있어야 테이프도 사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그 돈이 있으려면 또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무역 관계 여러 가지 그 어른의 사정으로 그렇죠. 들을래도 들을 수가 없어. 네. 뭐 라이센스가 안 되거나 무슨 독재자가 저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주지도 않고 막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인터넷이 뚫리니까 이게 n분의 1이 돼버린 거잖아요. 백인들이 100만 장 사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이제 뒤늦게 찾아들었는데 n분의 1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젠 내가 알아서 찾는. 구차한 단계가 필요 없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인터넷과 스마트폰 간단한 어떤 되게 보편화된 대중적인 와이파이에 디바이스들이 보충한? 있으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나를 가로막는 박정희가 뭐 음란하다고 해서 금지를 시킨다든가 라이센스를 안 준다든가 저 손짓을 보니 저것은. 헤비메탈은 소수가 듣기 때문에 발매를 안 하겠다든가 이런 어른의 사정은 필요 없다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듣는 거야.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취향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동남아시아의 산골에 있는 어떤 소년이 인터넷만 있다면 걔가 눌러서 클릭했던 1이랑 뉴욕에 있는 백인 남자애가 너무 좋아요해서 누른 1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특히 공연 수요라는 거는 맞아요. 공연을 보러 갈래. 공연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공연 보러 가려면은 아무리 싸도 한 10만, 지금 체감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마 그때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 정도, 그죠. 그때 체감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써야 볼 수 있는 공연이었던 건 그리고 거죠. 내가 사는 도시에서 하지 않으면 갈 거기까지 왔다 방법이 갔다 하는 없지. 차비도 네. 돼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더 돈이 들잖아요.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수요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미로 그런 컨텐츠 소비의 민주화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민주화가 된 거예요. 내 취향이나 네 취향이나 똑같은 1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1세계 백인 인구는 사실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몇 안 돼요. 맞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음악 시장에서도 스페니쉬 그리고 케이팝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인구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스페니쉬 작년에 데스파치토 같은 음악이나 이번에 그 하바나 온나나 하는 온나나. 언니, 온나나 언니, 하바나 온나나를 외치는 그분 되게 이름이 좋아요, 갑자기 그거를. 기억이 안 나요. 온나나 언니. 카밀라 카베오. 맞는 것 같아. 그런 카베오. 이름. 예, 그분 쿠바 출신이었나? 그러니까 그런 인구 비중이랑 인구 비례했을 때 경제력 대비 소비할 방식이 커지니까 소비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니까 그 약간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 안에서 히스패닉이나 뭐 아시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물론 아시안은 부자긴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그들의 수요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수치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가 무시가 안 되는데 그 무시가 안 되는 시장의 헤게모니를 사실은 케이팝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남미, 동남아, 중국, 일본 무시할 수 없는 경제기 사실 아세안 지역 이제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이 세계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네 헤게모니를 케이팝이 쥐고 있어. 그러면 주류 미국 시장에서도 볼 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 이제 추천 시스템 보면은 추천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똑같이 이쪽에서 몇 억 뷰가 나오고 막 이러면은 네. 미국에서도 보여요. 추천 영상으로 이게 많이 그쵸. 흥했다며 이러면서 뜨잖아요, 그쪽에 거기. 보인단 말이야. 뭔데 도대체 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 사는 수많은 아시안들이 또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 한 10년, 20년부터 소비를 계속했단 말이야. 근데 미주 지역에서 소비되는 거잖아 어쨌든. 네. 인종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 미국 네. 캘리포니아에서 보는 거 뜨잖아. 그럼 그걸 또 백인들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신세계인데? 라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는 사실 네트워크적인 그런 뭐랬지 물리적 피지컬 환경의 변화에 의한 거고 이제 이 맥락은 이제 이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팝기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팝이 예. 힙합 강점기인데 이후로 예, 힙합 강점기인데 그 뭐라 그런 지 해야 되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힙합 강정기가 지금 된 지는. 생각해 보면은 왜 옛날처럼 스타일도 멋있으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셀럽이면서 뭔가 따라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멋있고 이런 막 열광하는 그런 팝스타. 네가 안 나온 지가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팝스타 조지 마이클 잭슨 이런 팝스타 있잖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잘. 매더나. 왜 없어? 캔드릭 라마. 위크엔드 무시하나요? 아 그래 맞습니다. 제가 어? 인종차별을 드물다라고 이 합시다. 사람 네. 이거 아주 그냥 인종차별주의자네. 흑인 안 보여요? 마이클 잭슨 얘기했잖아요. 마이클 잭슨 흑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마이클 잭슨 화이트워싱이야? 지뢰를 밟을 뻔했다. 어휴, 큰 지뢰를 밟을 뻔했네. 이거 아토믹 밤이 그냥 하나 지금 그게 눈앞에서 그냥. 제가 이제 팝을 요즘 들어서 이제 흑인 음악 중에서도 사실 흑인 음악 중에서도 R&B나 소울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팝적이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많이 듣던 뭐 네. 음악들이잖아요. 그죠. 뭐 휘트니 휴스턴이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힙합, 랩 음악으로 이제 주류가 넘어간 넘어가면서? 이후에 사실 랩 가사라는 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엄마 앞에서 틀어놓으면 엄마가 막 경기하는 그런 영상들 미국에도 많아요. 뭐 음. 니키 미나즈 노래를 틀어놨더니 엄마의 반응 뭐 이런 거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대세다 보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면서 멋있고 건전하다면 말이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아니 것들이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건전하지. 매우 건전하지.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마지막 그런 스타가 사실은 저스틴 비버가 있잖아요. 근데 저스틴 비버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웃는 사람이 네, 많아지는 그렇죠. 뭐 이름이잖아요. 약간 우스운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어. 근데 사실 음악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하면서 저스틴 비버도 이제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서 자기 자아를 의탁하는 어떤 우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만한 팝스타가 사실은 드물어요. 그 음악도 그렇고 음악 스타일도 네. 그렇고 그냥 팝으로 소비할 만한 음악이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기 누구야 브루노 마스 테일러 스위프트 뭐 이 정도 아델 이 정도 외에는 사실은 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힙합에 가깝고 요즘 힙합 차트 상위에 있는 힙합들은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사운드 실험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죠? 음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팝스타로서 소비할 만한 스타가 없다가 잘 없다가 오랜만에 나타난 팝스타인 거예요. 우리 진짜 네. 팝적이잖아요. 예. 괜히 케이팝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팝죠. 모두가 보편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누가 봐도 멋있고 예쁘게 세팅이 된 노래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공연도 그렇고 예, 눈으로 보고 이거는 박진영이 또 트와이스 얘기할 때 하는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자꾸 막 기승전 박진영이 되네. 그게 그냥 본인이 투덕이라서 그쪽 소식을 너무 많이 접해. 네. 맞아. 그래서 그 볼 때 이제 공감각적으로 이거를 소비하기가 좋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음악 외적, 컨텐츠 외적으로 이거를 좋아할 때도 되게 개인으로 모험적인 들어가도 우리나라에서 인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티스트의 인성, 어. 아이돌이나 이게 네. 되게 그러니까 항상 옳은 말, PC한 말. 그 왜 얼마 전에 음. RM 그 방탄소년단 리더죠, 그분이. 네. RM이 이제 뭐 동성애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음. 그 미국 네, 그 인터뷰어가 근데도 굉장히 정답을 얘기를 해요. 어. 흠잡을 데 없는 말들. 어. 그런 답변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되게 다 자연스러운 일인데 미국에서는 거기서 뭔가 삐쭉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렇죠. 옛날 예. 엑슬로즈가 호텔방에 불 지르는 것 같이 예. 그런 거 기대했겠지. 그런 종류 아마 이슈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음. 보기에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 10대들이 좋아하니까 음. 부모가 보기에도 이런 바른 말 하는 아이들 예, 노래 얘는 괜찮지.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죠. 내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데. 좋아서 심지어 소비를 남미로 해도? 가면은 이제 마약에 깽단에 이다들 애들이 케이팝 음. 댄스를 추면서 건전해졌다. 근데 노래 가사 얼마나 건전해 우리나라 케이팝 가사. 피땀 눈물 흘리자는데 어. 얼마나 좋아요. 되게 건전하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음. 건전하지 않으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가사야. 그렇죠. 바나나나나 이러는데 이게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어. 빨간 맛이래. 근데 궁금해 허니. 그러니까 소비에트 맛. 예,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그 구미 시장에서 볼 때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이게. 오랜만에 스타가 나타났다. 스타라고 할 만한 스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바로 전이 이제 힙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힙합의 가사들은 굉장히 예. 흠 잡을 때가 많잖아요. 이게 흠 잡을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흠 없는 데가 없다. 흠이 없으면 안 되는 그쵸, 뭔가 그런. 그래야지 이건 힙합이다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렇게 지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무슨 하바나 그 노래만 들어도 그 안에 뭐 별얘기가 뭐 저기 뭐야 맞아요. 뭐 아빠가 어쩌고 이런. 예, 몰핀이 어쩌고 뭐 이런 네. 약물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 왜 프로듀스 48에서 네. 거기 나오는 48 네. 48에서 좋아요. 음. 그 48에서 그 댄스 팀 중에 하나가 불렀던 그 소리나 소리 사이드 투 사이드인가? 그 노래가 거기 보면 그 노래 그냥 팝송에 이제 댄스 그 무브먼트를 이제 자기들끼리 안무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생 10대고. 근데 그 노래 대부분 내용이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관계 후에 오는 그 어떤 감흥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사이드 사이드가 관계를 한 번 이후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는 그건 나란히 거더라고요. 누워 있는. 네,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그걸 보고 즐겼지만 막상 뜻을 보면 그쵸. 거기에 맞춰서 만약 이제 이 맥락을 모두 다 총체적으로 보자면 10대 여학생이 야하게 입고 그런 노래를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보거나 기존의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그렇다. 예전에 그룹들 생각해 외국의 스파이스 걸스나 네네. 그런 가사 보면은 그게 굉장히 성적인 내용 많았잖아요. 우리 예, 이제 예. 팝송이니까 그냥 부르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좀 그런 가사야라는 얘기를 그런 많이 분위기가 들었었거든요. 대중음악이 약간 퇴폐적이고 섹시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도그마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 되게 많이 탈색이 됐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런 종류의 가사를 쓰는 사람은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이랑 박진영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누구니 엉덩이가 커서 좋다 이런 가사를 쓰는 사람은 그렇죠. 예, 힙합 하시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하시는 분이랑 박진영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60년대 영향이거든요. 네. 예, 반항적이어야 되고 어. 뭐 체제 전복적이어야 되고 놀 줄 아는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그 당시엔 힙한 거였어요. 멋있는 거. 맞아요. 체제를 어. 저항한다. 이런 것으로 체제의 어떤 그런 고답적인 분위기의 네. 균열을 낸다. 네, 어. 그렇죠. 나는 이런 성적인 말도 할 수 있는 여자다. 서슴없이 한다. 흔히 말하는 스태포드 와이프와 음. 그런 중산층이 있는 그런 답답한 세계 속에서 네네.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정돈된 그 중산층의 길에 네. 들어가서 그 펑크 쪽에 들어가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난 여기를 박차고 나온 사람이다. 이런 서사들. 뭐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힙했는데 솔직히 요즘에 이제 그게 더 이상 힙하고 뭐고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뭔데라는 거지 네, 그냥. 그렇죠. 아직 그게 힙한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만든다. 그렇죠. 음. 그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웬만해서 자극도 안 되니까 네. 어마어마한 가사를 말도 안 되는 가사 쓰는 그 언더그라운드 힙합퍼들이 있죠. 뭐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 가사가 단순히 그냥 우리 뭐 어떤 하나의 그 노래 하나의 컨텐츠로서 가사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 소년들이 모여서 방황을 하다가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록 커나갔다라는 게 그 애티튜드 있잖아요. 어른으로 성장하는 요 열혈 서사. 요 얘기가 가사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마약이 어쩌고 뭐 깽이 어쩌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 서사부터 컨텐츠까지가 하나의 또 한국 그룹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마약이 통용되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네.
만약에 정말 왜 그런 흑인 동네에서 네네네. 볼티모어에서 막 예. 이런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동네에서 내가 뭐 형이 주는 뭐 마약을 내가 숨겼고 이런 거 내가 네. 성장해 그런- 나가는 그런- 그런 그럴 가사 수 나올 있죠.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어. 그런 한국이기 때문에도 있고 이 분들의 캐릭터 자체가 우리나라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프로듀스에도 나오지만 네네.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약간 운동선수처럼 훈련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노력의 보답으로서 그 데뷔를 했는데 생각보다 뭐가 잘 안 돼서 약간 방황의 시기가 좌절도 있었고 있었지만. 좌절도 있었지만 난 극복하고 다시 그걸 열심히 해서 팬들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어. 날아올랐어라고 하는데 정말 건전하다. 이 안에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올 게 없어요. 네. 사실은 약간의 우울이나 센티멘탈은 있겠죠. 그 정도지 그게 그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되게 건강하면서 밝고 에너지 넘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의미의 메이저 컨텐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메이저 컨텐츠는 이제 왜 우리 공영방송 생각하면 되죠. 네. 이 사람 전 연령대가 보니까 뭐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어떤 컨텐츠를 내잖아요. 네. K-팝이 그런 거예요. 근데 메이저에서 소비되는 그런 류의 컨텐츠의 시장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컨텐츠들이 의외로 많이 사라졌다는 거지. 완성도를 띈 그런 메이저 그렇죠. 컨텐츠가. 그리고 막상 들어보면 좀 더 뭔가 그런 자극과 그런 거 프로듀스 시리즈 보면 자극적이다 생각하다가도요. 우리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미국 판 프로듀스 그런 식의 치어리더를 뽑는 네, 그런 프로 있어요. 그리고 댄스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미국 서바이벌 보니까 프로듀스는 참 착한 프로더라고요. 저 댄스맘은 한 번씩 돌리다 네. 보는데 거의 막의 도시더라고요. 여기는 악마의 편집을 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가 붙어서 네. 아니 자동으로 인터뷰가 내가 좀 보다가 저게 진짜 돈 주고 시킨 건가 싶을 정도로 악마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 자기 입으로 하는데 뭘. 남의 딸한테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이런 캐릭터를 주로 이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메이저 매체에 그 예능이나 이런데 이제 자기들이 노출이 돼야 사실은 제일 빠르잖아요. 사실은 예능으로 뜨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뚫기가 힘들어. 그 사실은 이미 떠서 지금처럼 귀하신 몸이 된 상태에서는 방탄소년단이 골라서 가죠 이제는. 그죠. 근데 방탄소년단은 이제 굳이 거기 나갈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나갈 이유가 없는 팀 말고 있는 팀들 있는 팀들은 안 불러주지. 그죠. 안 불러주니까 안 불러주는데 대신에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은 팀들이 자체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을 V앱, 유튜브 이런 데로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보고서는 수정을 해서 뭔가를 내놓고 바로바로 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친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요. 친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팀에 몰입을 하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팀에 몰입을 하기가 더 좋아지는데 내가 이 팀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막 응원을 하고 막 콘서트도 응원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굿즈도 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준 이런 소비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피드백들이 저 팀의 에너지가 돼서 저 팀이 이 다음에 정말 훌륭한 콘텐츠를 또 내놓는 거야. 그러면은 보면 뿌듯하잖아. 아 그래 그럼요. 내가 이렇게 응원을 해줬더니 이 팀이 이렇게 훌륭한 팀이 됐구나. 그럼 더 이게 피드백이 되는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럼 더 열심히 이 팀을 또 응원하고 그러면 저 팀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 뿌듯하고 되게 긍정적인 감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건 거예요. 이런 식의 순환 과정을 가장 중요한 루트가 인터넷이고 MCN이고 SNS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은 방송국과 상관없이 히트한 그렇죠. 팀이에요. 방송국에서는 오히려 무시당해서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수많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저녁에 1박 2일이나 이런 데 안 나오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모르죠. 비슷한 네. 걸로 저는 저는 이제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TV를 본다 해도 제가 좋아하는 뭐 케이블에서 좋아하는 뭐 중드나 미드나 아니면 네네네. 영화 이런 걸 보지 예능은 거의 안 봐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할머님들이나 우리 엄마 누구 오시는 분들 할머니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어린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아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헨리 씨를 아는 거요. 대체 헨리 씨를 어떻게 알지 했더니 TV에 나와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능에 나오니까 아이고 걔 너무 귀엽더라면서. 네네네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일단 지상파의 힘이 크고 어른들에게 그렇죠. 기성이 크고 거기 길을 쓰고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필요 없이 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매체, 올드 매체들이 힘이 확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확 약해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이후 후발주자들한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신인 그룹들이나 이런 분들 그 V앱이라든가 SNS 네. 엄청 열심히 해요. 그쵸. 그리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고 너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주는 관심이 내가 곧 성장하는 거다라는 요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돌이라는 게 그 완성된 컨텐츠를 대중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지난번부터 했잖아요. 그 완성된 요체가 가장 크게 히트한 게 이제 방탄소년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적으로 얘기 결국은 그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란 그 소년들 네. 그 가수들도 중요하지만 방탄소년단을 구성해내는 그 팬들과의 그 관계 방식 그 시스템 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소비함으로써 이 소비가 어떤 성과로 돌아오느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인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빠져버리면은 그냥 현자 타임이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됐고 얘는 슈퍼스타가 됐다. 얼마나 허망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팬덤이라는 게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지는 거죠. 서로의 에너지 바가 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 방탄이 이룬 성취가 나의 에너지가 나의 삶의 낙이 되고 방탄은 그 낙을 다시 먹고 더 커지는 건 거죠. 근데 이 양상이 전 세계 단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빌보드에서도 이거 뭐야 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러니까 100만 장이 팔렸는데 100만 명의 대중이 아니니까 예. 100만 장을 봤는데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야 약간 이런 느낌. 예. 그 100만 명은 팬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명의 팬이 소비하는 그 방식 자체가 히트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방식이 방식이 히트다. 히트란 그 거죠. 방식 자체가 히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노래보다는 그 방식으로 인해서 주된 콘텐츠가 뭐냐. 결국 콘텐츠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아니라 방탄소년단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방탄소년단이란 뭐 인물이 될 수 있고 팀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 팀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실은 이게 유명한 사람 뭐겠어 셀러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혹시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게 얼마 전에 카이스트인가 어디선가 강연을 하는데 네. 아마 앞으로의 시대는 셀럽과 AI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할 때 그 셀럽이라는 거는 그 유명세 자체가 하나의 그 플랫폼이 돼서 그걸 통한 콘텐츠 유통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요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한 요지는 대충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방탄소년단이 실제로 구현해내고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엔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지만 뭐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뭐 똥을 싸라 그렇죠. 유명해질 것이다. 일단 좋아할 똥을 것이다. 싸라 그럼 넌 유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뒤집기도 하는데 근데 그 말은 뭐 앤디 워홀이 했다라고 오해받지만 실제로 앤디 워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 이수만 씨. 네. 내가 가끔 이수만 씨가 그런 말 할 때마다 감탄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네. 이수만 씨 서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서울대 나온 사람 서울대인가? 역시 사람 서울대 내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없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제대로 된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이수만 씨처럼 성공을 해서 됐고. 우리가 만날 일이 없는 거지. 그렇죠. 네. 정확하시네요. 현자시네. 그렇네. 역시 내가 아까 보살일 때 알아봤어. 그 이수만 씨의 얘기처럼 아마 이수만 씨가 이제 현업의 최전선에서 가장 큰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 위력을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체 자체, 이 팀 자체의 이야기와 캐릭터가 히트를 하면 그러면 노래가 뭐가 나오든지 그렇다 해서 노래를 아무거나 내도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애국갈래도 히트할 거다라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히트를 했을 때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흥행이라는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 사람의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이 선순환 구조가 뭐가 생기냐 하면 리스크가 없으니까 오히려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그럼요. 퀄리티에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잖아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감독님이 뭘 해도 영화가 히트한다면 예술 영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진짜 그 찍고 얘기지. 싶은 영화 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흔히 말하는 이제 뭔가 팔리는 영화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다못해 그 자동차를 만드는 장인, 음. 뭐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인, 혹은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일부러 못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망작은 시류에 영합하다 망한다고. 예전에 한참 후크송이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후크가 중요하니까 그래야지 대중의 귀에 꽂혀라고 해서 네. 모든 음악이 그런 식의 콘텐츠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어. 시류에 영합하려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망작이 나거든요, 보통. 그쵸. 대부분의 경우. 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완성된 어떤 것을 갖다가 흥행에 부담 없이 만들어내고 팔리는 게 분명하다면은 대체로 어떤 기획은 하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방탄소년단이 다음 앨범에 다이트한다 트로트를 할 수는 없잖아. 갑자기 뭐 락 음악을 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갑자기 뭐 밴드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원더걸스는 했지만. 근데 그 대체 이 팀의 캐릭터 성격에 맞는 무언가는 하겠지만 한다는 제한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완성도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많은 거예요. 그야말로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는 사람이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완성도를 느끼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이런 종류의 선순환 구조가 K-팝 아이돌 산업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로 그렇네요. 발현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K-팝이 네. 그 프로듀스 48과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K-팝 자체의 노래가 좀 좋지 않습니까? 네. 퀄리티도 높고. 그러니까 왜 근데 이거 잘 인정 안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그 아이돌 음악의 그쵸. 음악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는 제가 이제 굳이 그걸 주장할 필요가 없다 요즘 시대에는. 왜냐 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너만 모른다 이런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세상 사람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히트할 거면 대충 만들어도 되지 않냐. 네. 근데 열심히 만들 거란 말이죠. 퀄리티가 좋아질 거란 말이죠. 음. 근데 퀄리티가 좋은데 원래 퀄리티도 좋았어. 음. 근데 한국 댄스 음악이 그럼 이제 일본의 아이돌 산업도 있고 한국의 아이돌 산업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 퀄리티 자체가 달라져 버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세계 최신의 트렌드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재가공해서 어쨌든 간에 케이팝의 어떤 그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발전한 건데 네. 왜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그치.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잡으려고 했는가. 한국은 왜. 그게 단순히 이제 예전의 분석은 사대주의라고만 이게 좀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사대주의로만 봤어요. 왜 영미팝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저거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컴플렉스. 컴플렉스의 발현이다. 퀄리티를 추구하는 이유가 컴플렉스. 백인들처럼 하고 싶은데 우리 못하고 있다. 였는데 단지 나도 저런 콧소리 내고 싶다. 뭐 네, 이런 것처럼. 단지 그것만.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제 그거는 어쨌든 간에 교육받은 그 나고 자란 세대 저거 최소한 7, 80년대생까지 네. 그 이전 생은 물론이고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이후의 세대는 조금 희박한 거긴 한데 있죠.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 바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얘기인데 아이돌 음악이 아이돌이라고 우리 댓글에 다시는 분들처럼 폐마한단 말이에요. 이거 삐 처리해 주셔야 돼. 누가 그 뭐지? 생각도 없는 골빈 빠순이들 얘기 그만하라고. 그렇죠. 아니 뭐 삐처리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시선. 그것 때문에 아이돌 왜냐면 그게 대중음악의 그 메이저로 들어온 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역설적으로. 저 이제 소비되는 규모로 따지면 이미 메이저인데,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처럼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이 생각 없는 빠순이 빠돌이들이란 욕을 먹고 있는 거야. 듣기 싫잖아, 그 말을. 당연하죠. 듣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아이돌 팀들한테 퀄리티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들어도 부끄러워지 않은 거를 좀 내놔라. 근데 이게 어떻게 약간 왜곡돼서 나타나냐면 아이돌 팬들이 회사 미워하는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애들은 열심히 하고 이쁜데 너네가 예를 들어 망친다. 회사에서 시류에 영업하느라고 이런 걸 한다. 저딴 옷 입히고 나오고. 네. 그 애들 노래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니들이 그런 걸 시킨다. 라는 식으로 회사를 미워해요. 그럼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게 듣기 좋겠어요? 그 말이? 되게 이게 그리고 진짜 사람 그 이중적이 사람들도 돼가네요. 음악 전문가란 말이야. 그쵸. 음악 전문가라서 잘하고 싶다고. 근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못한 것도 있고 아직 환경이 안 돼서 못한 거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압력이 있잖아. 사회적인 압력이 있다고. 팬들도 그런 압력을 넣고 팬이 아닌 사람들도 압력을 넣어요. 이 딴따라 이러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에다가 자기 공력들을 다 갈아넣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 들어다 보니까 자본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자본을 갖고 외국 뮤지션 데리고 오고 외국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하고 외국 연주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80년대 아이돌 음악들도 그랬어요. 80년대 아이돌이 그때 일본이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돌 팝 어쨌든 80년대 아이돌 가수라 보자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흥하다 라디오에서 흔하게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아이돌 음악이었으니까 거기에 자본과 돈이 모이니까 우리 그 아까도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틀면 일본 노래예요. 네. 아이돌 노래인데 기타는 스티브 루카스가 치고 프로듀서는 뭐는 또 데이비 뭐가 포스터야. 이거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당- 지금은 이제 그거도 있지만 약간 그것도 있어요. 내수 시장의 이제 차이. 사주는 사람이 적어요. 메이저에 진입하기 노력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아이돌이라 그렇죠. 하더라도. 근데 일본은 솔직히 아이돌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입한 아이돌이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팬들이 그것에 대해 꾸준히 팔리는 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BTS의 아미 같은 네. 팬들이 일본엔 소규모라도 있단 말이지. 근데 한국의 아이돌의 역사에서는 이게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메이저에 길을 쓰고 들어가야 돼. 우리 아이돌도 김광석, 조용필과 같은 라인에 그 가요 톱10 라인에 같이 줄 서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뭐 따로 일본 AKB처럼 극장 세우고 그렇죠. 우리만의 마이웨이를 간다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한국은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거죠. 최대한 보편 취향 안에 맞아야 되고 한국 팬만의 취향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메이저 더 큰 나라 그렇죠. 예, 예. 다양성을 띠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다양성을 추구한다기보단 보편적으로 어, 소비되기에 그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의 취향에 걸맞게. 그러면은 그 안에 사실은 중요한 게 잘 모르는 사람이 팬심이 없을 때 볼 때 제일 걸리는 게 퀄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퀄리티가 확보가 돼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음악으로. 그러니까 퀄리티를 그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니까 그 결과물로 나온 게 그 음악적 결과도 있지만 트레이닝 시스템이 그 고도화된 게 사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트레이닝 노래하고 춤을 훈련시키면 돼. 근데 외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스파르타식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서 퀄리티를 노래와 확보한 춤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 다음에 올릴 수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봐도 거슬림이 없을 수준의 퀄리티를 확보를 해놓는 거야.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프로듀스 48 그 프로듀스 시리즈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드디어 네. 알게 된 그 포지션 배분, 메인 보컬, 메인 댄서, 센터라는 그 기능성. 네. 그걸 이제 정교하게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회사 따라서는 뭐 센터가 없는 회사도 있지만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시선이 가고 분배가 되고 그렇죠. 좀 이 부분이 춤이 좀 떨어지는 멤버는 요런 파트일 땐 요렇게 좀 약간 좀 안 보이게 해놓고 노래를 잘하는지만 뭘 못하는 멤버는 요렇게 좀 이렇게 해서 매끈하게 거슬리지 않는 걸 만드는 거슬리지 않는 컨텐츠를 만드는 노하우. 그런 게 아직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 아직 1세대 아이돌들이 나왔을 때는 어른들 그 애들이 좋아하는 네,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세대로 넘어가고 이러면서는 나이 든 사람 그걸 보던 사람들이 나이를 들었고 점점 이제 넓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쟤들이 무슨 가수냐. 노래 네. 한 곡도 지 혼자 다 못 부르는데 나눠 쪼개갖고 부르는데 무슨 가수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굳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노래를 굳이 혼자서 다 불러야 되는 그 도그마는 어디서 오나? 가수라면 그렇게 이런 것인 치면은 거죠. 5분짜리 노래를 부르는 가수보다 13분짜리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더 위너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공연을 2시간 할 수 있는 가수와 한 곡 5분을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이 절창인데 5분밖에 못해. 절창이야, 명창이야. 아버지가 눈을 멀게 해서 득음했어. 근데 네, 5분밖에 5분밖에 안 못해. 돼. 체력이 안 돼서. 왜냐면 서편제 보면 굶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잖아. 근데 너무 부잣집 아들이야.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2시간을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 음악을 스포츠로 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돌들을 욕할 때 썼던 게 바로 네, 그런 그런 얘기였거든요.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식 안에서 음. 자기들의 상식에서 생각하는 가수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여러 그러니까. 가지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말도 심지어 케이팝 산업은 흘려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그런 정교하게 말도 하고 안 된다고 이런 변명이 아니라 이제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얘기 방금 이 대표님 얘기처럼 아니 노래가 스포츠가 아닌데 자기 노래 소화 잘하면 됐지요라던가 아니 음정이 좀 안 맞더라도 음색이 듣기 일단 좋으면 그것도 충분히 음악이죠. 뭐 이러는 것도 춤추면서 노래하면 당연히 음정이 흔들리니까 나눠 부르죠. 이런 여러 가지 반박이 가능해도 불구하고 그걸 반박하지 않고 오케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런 애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보편 취향에 최대한 부합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러저러한 말을 듣지 않고.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게 세계적인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보는 건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히트한 가수들이란 말이에요. 자넷 잭슨, 그쵸. 마이클 잭슨 뭐 이런 가수들은 춤추면서 라이브 되는 수많은 뭐 비욘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름 대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밖에 없어요. 하긴 거기 안에서도 네,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비욘세도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인형이라고 비난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춤이라든가 그 중에 한두 개는 빼고 더 하고 한다면 얼굴이 좀 생겼어. 노래를 잘해. 작사 작곡까지 가능한 사람. 춤은 좀 예외라고 칩시다. 네. 댄스 뮤직이란 장르니까 네네. 장르는 다르더라도 그럼 요 세 개. 음. 뭐 락을 하든 팝을 하든 R&B라든 작사 작곡을 해. 네. 얼굴이 좀 돼. 노래를 잘해.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잘 생각해봐요. 마이클 잭슨? 조지 마이클?
뭐 프레디 머큐리? 근데 프레디 머큐리 조금 얼굴이 그 뻐드렁니 그 수염으로 가렸지. 그래, 그럼 좀 봐줄 수 있어. 그래, 거기까지도 내가 조금 해도 요렇게 뽑아줘도요 10명을 못 뽑아. 맞아. 진짜 10명을 못 뽑아. 네. 몇 명이 안 돼요 전 어.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뭐 물론 그 아이돌 멤버들 기량이 뭐 마이클 잭슨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무대에서 보기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멤버가 여럿이 되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로 약점을 조금씩 가리면서 보기에 좋은 훌륭한 완성도 있는 컨텐츠를 완벽한 조합으로 만들어낸다. 그렇죠. 거슬리는 게 없으면서 심지어 노래가 좋아 라고 하면 이걸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볼 때는 말이 안 통해도 불구하고 이게 재밌는 게 보편 취향에 부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춤을 못 추면 시각적으로 끌리지가 않으니까 춤도 되게 빡세게 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어필 칼군마고 막 이런 것들이 어필이 시각적으로 어필이 되니까 가사를 못 알아들어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즐거운 컨텐츠인 거예요. 그러고 버리니까 이 모든 보편적인 잘 모르는 알못들이 먹을 알못들이 말도 안 되게 요구하는 것들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주문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이 모든 동력이 뭐냐면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겠다. 보편 취향에 부합하게 최대한 만들어서 메이저 시장으로 진입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이 추동력이 한국 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자마자 해외에서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자마자. 그러니까 메이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어. 너희들에게 인정받고 말겠어. 라고 이렇게 결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거.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 파이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니까. 그 파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면 사실은 세상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끼리 좀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어도 우리 같은 취향의 사람이 왜 일정수 있으면 우리끼리 그거 보면서 즐기면서 네. 서로 토닥거리면서 살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십시일반에서 걔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덕후들이 내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별로 안 듣는 음악을 방탄소년단 예를 들어서 무명이던 시절에 방탄소년단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방탄소년단 그 뭔데? 너 왜 그런 거 들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나는 싫은 거야. 싫죠. 싫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해줄 수 있을 만한 얘기는 그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네. 노래도 나쁘지 맞아. 않아요. 그렇지.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애들이 그걸 멤버들이 구현을 해줘야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 취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봐 괜찮아. 네. 이렇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 너가 들어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퀄리티를 지녔어. 멋있어. 데스메탈 같은 거면 그런 거 못 할 거 아니에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가 되는 거지. 나 쥐 안 먹어. 나 밤에 사탄 숭배 이런 거 안 해. 그러지. 나 이상한 음악 듣고 나 그런 애 아니야. 이래요. 그러니까 가사 얘기도 아까 뭐 했지만 잠깐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상한 가사를 했어. 그리고 나 이런 거 좋아해라고 했을 때 들을 때 너 이런 가사 들어? 이런 음악 듣니? 너 좋아하는 게 이런 거야? 네, 그런 소리를 듣기 않아도 되게끔 해야 그쵸. 돼요. 그렇지. 나 그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형님 따라서 네. 재즈 열심히 들을 때 네. 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젠체한데 젠체. 재즈가. 맞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거. 그런데 그때는 진짜 그게 재밌었거든. 우리 덕후 용어로 영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보편 취향은 아니야. 두 번째로 듣는 게 그런 게 너 여자 꼬시려고 이거 듣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폼 잡으려고.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괴롭거든. 근데 이제 그나마 하나 위안을 듣는 건 내가 나 기준으로 경험담을 보자면 실력은 있다라는 말을 듣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현자 타임까지 왔어요. 왠지 알아요? 아니 이 음악이 뭐가 좋은지 이해를 못해서 방금 나를 욕하신 분이 너님이 이게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소음인지 아닌지. 그냥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높은 거니까 맞아. 좋은 거고라고 생각해서 나 지금 갑자기 칭찬하는 거 아니야라는 네. 삐뚤어진 마음이 자라나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아이돌을 들으면 아이돌이 어쨌든 얘들이 보편 취향에 부합할 노력을 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어쨌든 점점 다가가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내 기분이 좋아져요. 말할 때도 좋아진다고. 야 멋있지 않냐? 더 이뻐지지 않냐? 더 잘생겨지지 않았냐? 그러고 보니 진짜 얘 진짜 잘생겼다. 춤 멋있다. 이러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는 내 취향이 아니지만은 멋있긴 하다. 뭐 예쁘긴 하다. 춤은 진짜 잘 추네. 보기에 좋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기분 전환이 된다.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 이걸 시니컬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한국에서의 그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아이돌을 관련한 그런 스타를 만드는 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장점을 극대화해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작다 보니까 단점을 없애는 데 되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단점을 없앤다. 노래 못한다 소리 들으면 안 돼. 인성이 나빠. 특히 인성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아티스트 그 연예인들이 인성 논란에 되게 예민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기 파이가 확실하면 인성 논란이 있어도 뭐 큰 문제 아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시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성 논란이 나서 나한테 호감을 가진 사람이 딱 왔는데 인성 논란이 있었대. 좋아하기 찝찝하잖아.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이가 작으니까. 네. 이게 왜냐면은 대중이 단지 걔가 미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냥 팬이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용서 안 하겠다. 저런 망언을 한 저 연예인을 용서하겠다. 이러면 차라리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워낙 시장이 자꾸 코어가 작으니까. 옛날에 뭐 일진이었대라든지 인성 논란 이런 식이 나면은 있으면 나에게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널 왜 파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걸 예를 들어 뭐 광고주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한 일이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가치 판단은 아마 광고주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걔를 굳이 고용해서 리스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리스크 관리에 오히려 더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조차도 음악을 만들고 뭔가를 기획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리스크 내지 마라. 이따 뭐 프로듀스 얘기하면서 할 테지만은 좀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자면 특히 인성 관련해서 인성 논란 관련해서 그 자유로운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진 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을 때 이 감당이 안 돼요. 돌아오는 게. 예.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은 그런 말을 해도 계속 좋아할 거예요. 네. 근데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얘를 욕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시장 안에서 이 사람을 쓸 동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면 이 사람이 그거를 앞다울 만큼 엄청난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네. 눈길 가는 데는 안 만들더라도 눈살 찌푸리는 거 만들지 그렇죠. 마라. 거슬리지 않게. 국가 행사에 트와이스가 잘 안 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하는 트와이스의 어떤 그 행보라든가 또 다른 그룹의 어떤 뭐 행사라든가 잡음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되고 논란이 되거든. 지뢰니까요. 좋은 말을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좋은 말을 해도 여기는 그러니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발전하는 양상을 보면 사실은 내가 볼 때 축구도 그렇고 게임 뭐 프로게이머들도 그렇고 발전의 양상이 뭔가 장점이 커진다라기보다는 단점이 없어진다는 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요. 보통. 뒤가 없어지는 방식이죠. 네. 뒤가 없는 거지. 아니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게 굳이 물론 연예인 그런 사람들이 관심으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네거티브하게 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하다면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어야 좋은 세상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없으니까 네. 단점을 없애고 물러설 길이 없이 전진만 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랄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리스크를 굳이 안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굳이 그 말을 해서 리스크를 알 필요가 없고 굳이 그런 음악을 해서 리스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과외인데 누가 가끔 이런 질문하세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근데 요거는 사실 요 얘기를 한번 해줘야 돼. 아니 서양 여자들이 동양 남자 보고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 맞아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왜냐면 사실 그건 맞아요. 사실 서양 남자가 동양 여자를 보고 예뻐할 수는 있는데 서양 여자가 동양 남자를 보고 어디서 매력을 느끼느냐. 열광을 하는 거 좀 낯선 풍경이긴 하죠. 네. 낯선 근데 이건 사실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지만 가장 이제 신빙성 얻는 분석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야? 에디 설리먼. 에디 설리먼. 네, 그분은 누구냐면은 에디 슬리먼이라고 발음해야 되나? 어쨌든 디올의 디자이너입니다. 수석 디자이너. 아마 2000년대 근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왜 슬림핏 있잖아요, 남자. 네, 촥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슬림핏 남자라는 건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룩의 미적 가치가 아니었어요. 네. 남자는 캡틴 아메리카지. 적어도 서구 세계에서.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알잖아요. 서구 형들의 이 떡대가 이게 우리와 차이 많이 나잖아요. 스케일이 다르죠 좀. 그러니까 메이저 리거와 캡틴 아메리카라는 걸 롤모델로 치면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디올 룩을
모델로 놓고 상대를 하면 그 형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대가 안 돼. 아니 그 입을 수가 없잖아 캡틴 아메리카는. 왜냐면 그치. 크리스 햄스워스 이런 사람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샤인이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바지에 팔도 안 들어갈 걸. 네. 가능하다고 아, 맞네. 디올 수트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얄쌍한 사람, 가늘가늘한 사람, 슬렌더들이 입을 수 있는 거죠. 즉 뭐냐면은 남성 룩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멋있다라는 룩에 그 울퉁불퉁 근육, 그 크림스 햄스워스 같은 그런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런 룩도 있는데 뭐 옛날로 치면 이거죠. 왜 여배우 중에 그 오드리 헵번이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게 그 지점이잖아요. 날씬한 그 마른 잘록한 몸매, 허리. 슬렌더라는 몸매를 아름다운 몸일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전엔 되게 그냥 이렇게 글래머러스하고 풍만한 여성들이란 게 롤모델이었다가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거와 트윅이랑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그쵸. 넘어가면서 트윅이 막 이런 사람들.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남성 미적 감각에도 그게 영향을 끼쳤다. 남성적인 몸만이 남성으로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남자도 이렇게 가늘 그 팔다리가 길고 가늘면서 이렇게 슬림한 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를 그런 케이팝의 뮤직비디오와 네. 무대 영상이 그런 핏에다가 그런 남자들의 움직임들을 멋있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최대치로 뽑아서 유통을 시키니까 보기에 멋있는 그렇죠. 거라. 왜냐면 이거에 원래 모델은 서양이 있어요. 그 맞아요. 유명한 그 베이비 샘플즈의 피트 도어티. 네네네. 이 피트 도어티가 그 룩이 나와 백인인데. 그래가지고 그 방금 말한 에디 슬리먼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네. 그분을 환장해가지고. 왜냐면 내 자기 걸 이만큼 소화를 하니까. 이상형이거든. 그리고 또 뭐 다른 얘기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댓글에서도 많이 봐니까 그런 글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인기 있는 겁니까라는 걸 질문에 사람들이 답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쪽들이 마초적인 걸 강요하는 경향이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마초적인 남자다가 남자다워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여자분들의 취향 위에서도 마초적인 걸 좋아하는 취향도 있고 그렇죠. 남자가 남자에게 그런 걸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남자들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않은 룩을 입은 사람은 게이지. 네. 그런데 치부니까. 여자분들은 소프트하면서 친절하면서 예쁜 사람도 좋아하는 취향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는 남자가 주변에도 없고 팝스타 중에도 없는 거라. 중간지대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수요를 저격을 했다라는 근데 그 거죠. 수요가 이제 네. 비주얼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들어온 네. 거죠. 그게 단순히 그런 외모 말고도 에티튜드에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친절하고 건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막 나쁜 말하고 말끝마다 뻑붙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센 척하지 않아도 예. 센 척한 것만 멋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도 멋있는 게 있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서 무대에선 되게 땀 흘리면서 열정적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수요가 있는 캐릭터였는데 구미에서 이미 잊고 있던 캐릭터인 거지. 캐치를 못 하고 있었던 거군요. 잊고 있던 캐릭터였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햄스워스는 재현 불가능한 캐릭터. 불가능해요. 지금 바지에 팔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니, 재현을 해? 거기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이 네. 절대 할 수 없는 룩들인 심지어 거야. 여자 주인공도 못 해요. 그렇네. 네. 여자 주인공도 굉장히 글래머스하기 때문에. 왜 그분 있잖아요.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 그렇지. 기네스 기네스 펠트로가 있잖아요. 있구나.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만 그 영화에서 액션 조연이잖아요. 액션을 안 하시죠. 이런 조연이 잘 슬프지가. 조연. 네. 미국 놈들 이래서 안 돼. 어쨌든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프로듀스 48로 넘어가서 네. 어디까지 왔냐? 한국의 음악이 이렇게 발전해서 메이저에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를 다뤘는데 그걸 조금 더 프로듀스 48을 통해서 심화해 보겠다. 네. 네. 조금 설명을 왜 프로듀스 연결되는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한국보다 큰 메이저 시장이 사실은 크게 유럽, 미국, 일본 셋밖에 없어요. 네. 근데 유럽 시장 사실 그냥 뭔가를 의미 있게 창조한다고 소비한다고 하기에는 물론 유럽식 EDM이라든가 뭐 댄스 음악의 전통은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미 케이팝이 주류로 소비가 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본은 그걸 배우러 한국으로 유학을 그쵸.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이 여기 이 역전 넘어오고 현상의 이유가 뭐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메이저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인정 수쟁의 결과로 확보한 이 퀄리티가 뭐간디 일본 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하려 하는가? 무엇이가 중요한지. 예. 그래서 그 퀄리티를 확보하려고 온 일본 분들이 뭐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프로듀스 48을 통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요.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길게 얘기했죠. 원래 사연이 없으면 깔끔하게 끝났는데 사연을 한 30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아니 우리- 제가 이거 대본을 음. 사실은 이 대표님이 써놓으라 그래서 거의 한 달 반인가 2달 전에 썼어요. 맞아, 우리 이 얘기한 지 한참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써놓고 제가 까먹고 있다가 오늘 꺼내서 다시 보고서는 아 내가 이런 훌륭한 말을 했었구나 하고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나 잠깐 너 홍 작가님 오신 줄?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지금 자꾸 잘 안 붙어서 제가 말이 빙빙 아니에요, 돌아요.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조금 들으신 분이 혼란할 수 아닙니다. 있으나 네, 잘 이해하실 거라 괜찮습니다. 생각합니다. 잘생김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네. 오늘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프로듀스 48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이 대표였고 시호님,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네, 내일 더 잘생긴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